더듬이. 네, 안녕하세요. 더듬이의 사카린 오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지난 시간까지 이제 마이클 이 스미스 작업을 각자 소개를 하면서 또 이제 작품이나 작가 한 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또 저희가 새로운 코너를 하게 되었죠. 그렇죠. 오늘은 이제 새로운 코너로 돌아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작가만 얘기하면 좀 얘기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전반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컨텐츠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잡담인데 조금 더 전문적인 잡담, 그렇죠. 뭐 그런 느낌으로 해서 유사미학이라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네, 유사미학, 그러니까 어떤 미신에 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이비 미학이죠. 실제 미술의 근본이 어쩌면 미신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음모론의 팬이기도 하고. 그렇죠. 약간 요새 그때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네. 미술은 극적으로 사이비거나 극적으로 논리적이어야 극적으로 된다. 똑똑해야 된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쩌면 사이비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미술 현상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냐면은, 이게 미학이란 제목으로 하면은 너무 진지해. 그러니까 까일 수밖에 없어. 그죠. 네가 뭘 하냐 이렇게. 그죠. 근데 유사미학이란 제목으로 하면은 약간 방어권 생기죠. 반박시 네 말이 무조건 맞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약간. 야, 오히려 이제 상대방이 공격하면 왜 이렇게 진지해? 그죠. 우리 유사라고 이름 붙였잖아. 아무튼 지금 옆에서 한 분이 있고 계신데 네. 오늘은 또 특별한 게스트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오늘 이 유사미학 코너를 위해서 급하게 투입된 분이죠. 약간 특공대 느낌으로. 특공대 느낌으로 약간 현지에서 날라온 느낌. 헬기에서 지금 떨어져서 이제 낙하산 타고 내려오신 분인데, 낙하산을 아직 잘 못 펴서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분 한번 소개를 그럼 해드리자면, 오늘 오신 게스트의 이제 성함은 아니죠. 닉네임은 필립 초이입니다. 네, 필립 조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필립 초이입니다. 이제 필립 초이님은 저희 이제 더듬이의 애청자죠. 애청자이면서도 동시에 아무튼 한국에서 좀 상황을 잘 알고 계신 분이고, 저희가 오늘 할 이야기들이 현지에서의 온 맛을 좀 필립 초이님이 그래서 한국 얘기를 좀 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져다 주시지 않을까. 왜 근데 이제 닉네임을 필립 초이로 정하게 됐는지. 제가 술을 마시면 좀 우울해지셔서 그 최필립 자세로 된다. 아시죠? 자, 그 이제 짤 있잖아요. 필립 초이님이랑 두세 번 넘게 훨씬 많이 마셨죠. 저희는 좀 그런 모습 봤죠. 맞죠. 책상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네. 혼자의 고뇌와 사색으로 술을 좀 드시면은 이제 처음엔 좀 이제 마일드 많아지시고 그렇죠. 좀 주접이죠. 주접을 떠시는데 마지막에는 저희 구석에 쪼그려 앉아서 울면서 끝난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끝나신 분인데, 네. 아무튼 회화를 공부하시고 계시고, 네. 간단히 좀 한국에서 이력이 있으시고 미술을 미술 대학을 나왔고, 졸업하셨고. 네, 졸업을 하고 독일에 왔고, 네,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공부를 하고 있죠. 어떤가요? 두 번째 공부를 한다는 게? 처음에는 나이 때문에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이 학교 들어온 친구들도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이었었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 잘 적응해서 하고 있습니다. 살만하다. 네. 필립 초이님이랑 이제 한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대부분 현재 전업 작가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많이 이제 다른 쪽으로 가셨나요? 대부분 그래도 많이 다른 쪽으로 가죠, 그죠? 네, 다른 쪽으로. 왜냐면 사실 미대 뭐 100명 졸업한다 치면 작가로 활동하는 건 10명. 그쵸, 10명. 그 중에 잘 나가는 거 한 명. 그 중에 10년 지나도 하고 있으면 5명이 되고, 그죠. 또 그런 10년 지나면 3명 이렇게 줄어든다는데, 그거보다 더 적은 것 같아요, 요새는. 그죠. 더 적죠. 진짜 거의 한두 명 정도로 그쵸. 될 급으로. 그래서 이제 필립 초이님은 아직 그 미술에 대한 열정 때문에 또 이제 두 번째 공부까지 열정? 열정이죠. 열정이지. 두 이거 번. 열정이지. 아직 있죠. 아직까지는.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오늘 게스트로 섭외를 했는데,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희 약간 사실 뭐 술 먹으면 푸는도 사람이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좀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는데, 그거랑 좀 연장선의 좀 주제를 가져온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항상 더듬이 이제 모든 작가 코너 때마다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의 응축과도 비슷한.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뽑았던 소개해드렸던 작가들을 왜 소개해드리는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마무리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유사미학의 저희 첫 번째 이제 코너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점이 그거거든요. 왜 더듬이를 시작했냐. 아, 그죠. 왜냐면 저희가 사실 더듬이를 시작한 이유는 뭐 소개하기 위함도 있지만, 간단하죠. 이런 작가들이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왜냐면 한국에서는 많이 좀 모르는 작가들 위주로 소개를 하잖아요, 저희가. 그쵸. 유럽에서는 그래도 좀 잘 나가고 있는. 그래서 좀 이런 다양성을 좀 소개할 수 있는 맥락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듬이 시작한 건데, 그래서 유사미학의 첫 번째 편도 약간 그거 연장선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음 유사미학 편이 벌써 어떻게 나올지 아직 모르겠지만, 그때 진짜 좀 사이비로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첫 번째 유사미학 편은 어쩌면 저희 이제 불만의 응축과 동시에 이 씬에 대한 좀
좀 더 발전적인 것 그죠? 그렇죠. 근데 뭐 이건 사실 저희만이 느끼는 불만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미술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저희가 이것저것 좀 끌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일 수도 있고 지금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그래서 굳이 약간 제목을 정해보자면 부동산과 예술. 그죠. 그 부동산스러운 예술 그죠. 이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부동산과 예술 뭐 이 정도 예술 모기지론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동산을 약간 예술의 맥락에서 바라보면 사실은 가장 단순한 예시로 부동산이 그거잖아요. 약간 토지나 건물처럼 약간 그쵸. 움직일 수 없는 자산, 굳이 말하자면 재산 이런 건데 부동산이란 뜻 자체가 유동 자산과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부동이 움직이지 않는 자산 같은 거. 건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사실은 부동산이라는 걸 가장 단순한 맥락에서 보자면 장소잖아요. 건물 뭐 아니면 어떤 거주지 그렇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거 봤을 때 예술의 맥락에서 첫 번째로 부동산은 갤러리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맥락을 좀 놓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죠. 비단 예술 작품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 사람들 자체도 그렇고 무조건 공간에 속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사실 공간이란 걸 전제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의 집은 우리에서는 아파트라든지 뭐 이제 원룸 같은 게 되겠지만 예술의 입장에서의 집은 좀 이런 갤러리나 그죠. 좀 미술관이나 좀 이런 게 좀 될 수 있지 경매 않을까. 같은 또 기관에 대한 이야기 기간에 대한 얘기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이런 류의 얘기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약간 생각해본 주제는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약간 서울 집약적인 구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사실 한 도시에 아니면 수도권에 몰려 사는 이제 나라 거의 흔치 않으니까. 그렇죠. 한국의 이제 서울의 인구 밀도를 생각해서 주변 사람들이랑 이 도시 인구 밀도를 얘기를 해보다 보면은 다들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서울 인구 밀도 좀 말이 안 되긴 하잖아요. 간단히 조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인구수가 500만이 넘는 도시 한정으로 순위를 매겨보면은 서울이 5위에요, 5위 전 세계. 근데 나머지 4위는 뭐냐면은 인도,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이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화 도시라고 말할 수 있거나 아니면 메트로폴리탄 도시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죠. 아무튼 그런 거대 도시, 메가시티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건 서울이 거의 그건데. 재밌는 거예요. 뭐 방글라데시 오케이, 인도 오케이, 파키스탄 오케이. 이 나라 세 나라의 땅덩어리야 인구수를 생각을 하면은 그죠. 당연히 인구 밀도가 어쩌면 높을 수도 있긴 한데 한국은 그러니까 나라 자체도 조그만 상태에서 서울이라는 조그만 도시에 그 정도의 인구 밀도가 세계 5위 정도까지 차지한다는 거는 좀 비정상적인 거라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서울에서만 저도 약간 태어나고 좀 자란 사람인데 사실 서울에만 있으면 그게 크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냥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살잖아. 굳이 말하자면. 근데 이게 다른 나라를 가보거나 아니면 이 수치로 보면 이게 딱 체감이 되는 게 뭐냐면은 서울이 1,050만 인구가 지금 거기 살고 있고 1평방킬로미터당 17,000명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1인 인도 콜카타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510만이 살지만 1평방킬로미터당 27,000명이에요. 와. 근데 예를 들자면은 뉴욕은 어떨 것 같아요? 뉴욕은 880만이 살거든요. 네. 근데 1평방킬로미터당 11,500명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6,000명이 더 적게 사는. 아니 잠깐만 더 놀라운 건 지금 뉴욕이 880만밖에 안 산다고요? 네. 서울이 1,050만인데? 네. 그 다음에 베를린 같은 경우는 370만이 사는데 1평방킬로미터당 4,100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4배예요, 베를린. 서울. 제가 이제 독일에 처음 와서 살았을 때가 베를린 살았을 때거든요. 근데 제가 서울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에 자주 가봤었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이제 이 전철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구 밀도를 체감할 수 있는 사람인데 베를린 가서 제일 놀랬던 건 전철을 타는데 전철이 텅 비어있는 느낌. 그죠. 지옥철이었죠. 지옥철이라는 개념이었고 그냥 이 거리에 있을 때 이 가시거리가 있잖아요. 그치. 가시거리가 멀다라는 그런 점이 좀 신기한 거죠. 독일에서의 지옥처럼 그냥 여름에 에어컨 없는 게 지옥처럼. 거기가 지옥이지. 다른 환경 지옥. 거기가 그냥 지옥이고. 인간 지옥이 아니고 환경 지옥. 아니고. 아 근데 확실히 그래서 인구 밀도, 그러니까 근데 이건 누구나 아는 문제잖아, 솔직히. 이 부동산이란 키워드를 뽑은 이유가 사실 그거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사실 이거에서 온다 생각해요. 이 서울의 지각적인 형태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생각하거든요. 뭐 요즘에 뭐 남녀 갈등이든 뭐 인구수가 줄고 있다, 뭐 출산율이 낮다 이런 모든 맥락이 다 이것에서 좀 약간 기여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첫 번째로 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약간 미시건대에 이제 리서치 펠로로 재직 중인 올리버 승이라는 박사가 있대요. 네. 약간 한국인 것 같은데 승씨인 거 보면은 그분이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 생물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뭐냐면은 빠른 삶을 사는 종과 생물이 있고 느린 삶을 사는 종과 생물체가 있는데 빠른 삶을 사는 쪽은 지금 현재 초점을 두고 일찍 번식해서 후손을 많이 낳고 뭐 미래에 딱히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요. 뭐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한 예시로는 뭐 하루살이 같은 게 그렇겠죠. 그쵸. 뭐 태어나서 빨리 이제 번식하고 죽고 내일은 살지 않는다. 내일은 살지 않는 것처럼 뭐 하루살이에게 하루가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뭐 저희 주변에도 실제로 이렇게 빠른 삶을 사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약간 개인차는 있겠지만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간은 보통 느린 종에 속한다고 말하거든요. 느린 종의 특징은 뭐 자기 개발이랑 장기적인 관계를 중요시하고 뭐 자녀도 좀 적게 낳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약간 종이 있다는 가정하에 실제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이제 인구 밀도가 되게 좀 뭐랄까 관련성이 많이 있다고 이제 결과에서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실제로 출산율이 낮고 성관계를 갖는 파트너의 수가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취약률이나 눈앞의 문제보다는 미래의 준비에 더 이제 노력을 하는 그런 추세가 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말하는 약간 슬로건 같은 거죠. 항상 노후 준비. 노후 준비. 노후 준비를 목표로 살아가는 느낌. 20대의 목표가 노후 준비 느낌. 뭐 그런 말 많잖아. 옛날에 이제 맞으면서 선생님 너네 지금 앉아야 뭐 맞아, 40대 맞아. 뭐 40, 50대 편해진다. 그 가장 그 저급한 말 중에 하나가 뭐지? 책상 앞줄에 앉을수록 마누라 얼굴이 바뀐다. 책상 앞줄에 앉을수록 남편 얼굴이 바뀐다. 그죠. 그런 남편 차가 바뀐다. 처럼 있었죠. 맞아. 근데 그런 걸 좀 봤을 때 저는 확실히 이 서울에서 사는 사람은 특히 여기는 문화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콜카타나 이런 데가 약간 물론 뭐 거기가 완전 슬럼가만은 아니겠지만 서울만큼의 그런 발전된 도시는 아니잖아요.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나 그 서울 거주민들은 확실히 이 극단적인 그 느린 삶의 성향을 좀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자면. 웃긴 건 뭐냐 도시의 속도는 그렇게 빠른데 사람들은 이 현재를 놓치게 되고 그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느린 종이 될 수도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는 확실히 이 인구 밀도가 어쨌든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럼 제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오펜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미래를 보게 만든다는 건 사실 현재를 무시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쩌면은 고통을 견뎌라라는 그런 말과 비슷하거든요.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게 됐어요. 지금 이 정치나 지금 이 정부나 지금 이 상황을 그냥 견뎌라. 그렇죠. 견디고 나면은 보상이 온다라는 그 미래 보상 책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 미래 보상이라는 개념은 되게 추상적인 거거든요. 이건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일이거나 혹은 좀 비현실적인 일이잖아요. 이걸 계속 보게 만든다는 것은 지금 현실을 안 보게 만드는 작동 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비슷한 면에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예술에서도 제가 볼 때 이런 좀 현상이 많이 좀 짙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작업들이 굳이 말하자면은 되게 그 빠른 삶을 좀 추구하는 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굳이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진짜 내 앞에 있는 작업의 현상에 더 집중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뻔한 말로 말하자면 그 진리를 찾는다. 근데 진리란 거는 미래에 대한 게 아니거든요. 진리는 현재 있는 거죠. 시간을 초월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내가 미래에 어떤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단색화가 약간 그 시대의 빠른 삶을 사는 그 시기와 약간 비슷하지 그죠. 않나. 그렇죠. 그때가 우리나라가 이제 한창 발전하던 시기니까. 뭐 서보 작가님이 이제 단색가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초창기 작업을 보면은 어쨌든 항상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전쟁에 대한 상처라고 하거든요. 그치. 근데 전쟁에 대한 상처는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일단은 맞아요. 내가 내 살이 지금 골마 터지기 때문에 이 현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을 한다고 하잖아요. 국토 재건이라는 것도 지금 눈앞에 이제 무너진 것들을 이렇게 올리자는 개념인데 그게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야 이제 어쩌면 보상 체계를 바라는 게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멀리 바라본다는 게 뭐냐면은 가장 단적인 예시로 우리가 투기를 하든지 주식 같은 개념이 딱 그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존버라고 하죠. 요즘에 존버가 일상이잖아 사실은. 미래를 바라보는 게 일상이야. 인생은 존버라고 하는데 그럼 난 그럼 어디에 있는 거지? 그냥 불안감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확실히. 불안감이 많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는 결혼을 하면은 그런 게 있었잖아. 행복한 가정. 네, 행복한 가정도 있고 뭐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도 그냥 으쌰으쌰 해서 단칸방에서 내가 살아가면 되는 거지. 근데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결혼하면은 고생할 게 뻔히 보인다. 뭐 이건 어떻게 할 거 저건 어떻게 할 거. 결혼까지 생각도 안 하죠 요새는. 그러니까 결혼까지 생각도 안 하고 있죠. 요새 약간 오히려 그거에 부작용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가정을 이루면 행복해? 행복하다고 지금까지 주입받아서 미래를 보고 살아왔는데 지금 현실이 시궁창이라 그러니까 아씨 결혼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건 그거야. 결국에 뭐 예술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어느 순간 예술 작업들도 대단히 너무나도 미래적이게 됐어요. 확실한 거는. 그러니까 요즘에 뭐 괜히 뭐 포스트 뭐 휴머니즘 뭐 이런 식의 단어가 나오는 게 물론 뭐 환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사고 회로가 애초에 이 지금 현재 집중할 수 없는 사고 회로가 돼버린 거야. 사실은 내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미래를 본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가장 단순한 예시로 미래적인 작업을 하게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전략적이 된다. 사실 미래적이란 거는 계획적이란 거는 전략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미래에 어떤 영향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이게 어떤 컨텍스트 안에 기입이 될 수 있느냐. 그냥 한마디로 전략적인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작가들이 과거에는
그 이미지 되는 것 같아. 과거의 작가는 뭔가 오늘만 살면서 막 이렇게 그치. 아직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옛날 작가들에 대한 이미지가 약간 하루하루 술 마시면서 버티면서 그 그림 그리다가 요절하는 느낌이었다면 죽지 못해 사는 요즘 작가들은 포트폴리오 잘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기관에 들어갈 것인고 어떤 레지던시에 지원할까에 대한 철저한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MBTI의 마지막 TJ 분들이 좀 예술가의 TJ 형들이 좀 잘 한다. 저 TJ. TJ 잘하시겠네. 잘하시겠네. 오늘 지금 유사미학식으로 하면 지금 대성할 사람이군요. 유사미학을 위해서 맥북까지 가져오셨어요. 나름 준비를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또.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철저하다고 느낀 부분이 이 지금 필립 초이님의 맥북 카메라에 원래 대부분 이게 가릴 때 하나만 하거든요. 지금 거의 몇 면을 붙였어요 여기다. 포스트잇. 아예 안 보여주겠다. 뭐 안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집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해킹의 위험에 좀 노출돼 있으신가? 누가 보면 안 돼서. 근데 아무튼간에 제가 라고 했던 것도 그거거든요. 뭐냐면은 요즘에는 내가 전시를 하거나 뭐 작업을 선보이려면은 전시 기획서라는 걸 해야 되잖아. 맞아. 그것도 되게 그러니까 미래적인 개념이고 어떻게 보자면. 맞아.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서울에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다. 뭐 이렇게 하기보다도 좀 올리버스님의 말에 따르면은 좀 이런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 내가 볼 때는. 근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삶이 각박할수록 미래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앞에 당연히 누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인스타그램은 철저히 현재적인 거잖아요. 뭐 스토리도 그렇고 게시물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 대단히 그 느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 빠른 삶의 이미지들 있잖아요. 되게 현재 집중해 있는 그죠. 그 이미지들이 되게 약간 이상한 불안감을 많이 더 일으켜주고 나만 이렇게 살고 있나? 그죠. 근데 뭐 이런 식의 불안감은 뭐 많이들 얘기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도 많은데 핸드폰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많으니까 좀 더 미치는 것도 있죠. 그게 오히려 우리를 좀 더 약간 미래로 밀어버리는 느낌일 수도 있고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근데 그래서 재밌는 게 요번에 서울문화재단 그 예술창작 활동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매년 하는 건데 개인전이나 뭐 단체전 이런 거 지원하면 돈 주는 거 있잖아요. 그 심사평도 보면은 이제 A 트랙, B 트랙, C 트랙이 나눠져 있잖아요. 맞아. A 트랙이 이제 신진 작가들, 뭐 B 트랙이 뭐 중견 뭐 작가들이라면 이제 C 트랙이 좀 완전 이제 좀 나이 더 드신 분들, 아니면 경력에서 있으신 분들 이런 걸 위한 건데 A 트랙에 대한 심사평이 확실히 저희가 말한 거에 좀 그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그냥 읽어드릴게요. 평면 이제 심사평인데 회화 작업에 대한 회화 작업, 평면 작업에 대한 심사평인데 많은 작가들이 동일한 문제의식, 작품에 대한 생각, 주제를 정답처럼 제기하고 있다. 어디서 읽고 듣고 접한 것을 마치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다루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회화 작업을 하면서 겪는 자신만의 문제의식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대부분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그럴듯한 이야기, 서류 양식에 적어서 납득될 만한 것을 공들여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장황한 전시 개념에 비해 작품의 완성도가 아쉬운 신청건이 많았다. 작품 자체에 대한 고민과 수준이 요구된다. 인터넷이나 SNS 혹은 아트페어나 시장에서 유행하는 것들에 과도한 관심을 갖기보다는 탄탄한 조형을 탐구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럴듯하고 현학적인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물이 좋아야 한다는 사실이 우선해야 된다. 선정된 작가들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회화의 질, 방법론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작업들이었다. 뭐 이런 걸 보면은 완전 맞는 말이에요. 완전 맞는 말이죠, 사실은. 요새는 하긴 확실히 작업 자체보다는 그 작업 안에 든 이야기나 이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냐라는 그런 이런 뭐라 하죠? 이런 폼이 확실히 중요하긴 해요. 레퍼런스가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이 약간 잘 뽑히기도 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평론이 말이 맞긴 한데 그러니까 대부분 잘 뽑히는 작가들을 보면은 그런 식의 뭐 좀 말이 이렇게 휘황찬란한 사람들이 많이 뽑히는 것 같긴 해. 뭔가 건드리는 것 같고. 그래야 이제 그 사람들도 어쨌든 홍보를 할 때 쓸 수가 있잖아요. 그지. 왜냐면 요새는 작업 자체보다는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에 더 집중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샌가 이미지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이 현재 작가들 좀 몰고 가는 게 아닌가? 아니면 급하니까 빨리 만들어내야 될 거 있잖아요. 이거예요. 완전 이게 정확한 예시로 말하자면 그건 뭐냐면은 회사원과 주식을 그러니까 비트코인 돈 모은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회사원들은 매일매일 꾸준히 일을 나가는데 그걸 해도 집도 못 사. 언제 뭐 차도 못 사. 결혼도 못 해. 뭐 이렇게 되는데 비트코인 한 사람들은 뭐 어떻게 좀 말하자면 요행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그런 시장의 그런 변동, 이 파도 치는 그걸 통해서 너무 간단히 돈을 벌어버리나. 근데 그러면은 이 현학적인 거에 끌릴 수밖에 없단 말이야, 사실은 사람이. 그치. 요즘 그래서 회사원들 중에 주식 안 하는 사람 없고. 없지. 이건 비슷한 맥락으로 해서 예술하는 사람 중에 자기 작업실 가서 열심히 그림 그리면 바본 거예요, 사실. 차라리 오프닝 가서 더 사람 많이 알고 책 같은 거 읽고 사람한테 얘기 듣고 그냥 그거
통해서 작업을 하고 이게 더 간단하잖아 사실. 더 요새 확실하고. 좀 꽤 잘 나가는 담론 딱 끌어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야 조금 주목받는 느낌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지금 젊은 세대가 쓰고 있는 모든 담론들은 지난 세대에 그 맨날 작업실 출근하던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지. 사실은. 그치, 근데 그거를 그치. 잊으면 안 되는데 그치. 이 상대적 박탈감이 존재하니까. 그치. 그다음에 그거를 너무 인정해 준 것도 문제야 사실. 그치.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기한테 받아들일 때 자기 필터를 거쳐서 새롭게 변형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담론을 좋게 쓰는 건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담론을 가져와서 근데 자기화 시킨 다음에 그거에 약간 푹 빠져 살아야 되는데 요새는 그냥 그거를 이름처럼 빌리는 느낌인 거죠. 맞아. 그러니까 그 담론에 승차하는 느낌. 그런 경우는 존나 많죠. 그 운전대를 자기가 잡아야 되는데 승차해서 그냥 가던 대로 가는 느낌. 맞아. 필립 초이님께도 약간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불안감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지 정확히 말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갖고 계시는 불안감이 있는지 실제로. 앞으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은 앞으로 내가 가는 시장성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 이제 맥락이 있을 것 같은데 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그런 거 있죠. 뭐 얘가 요즘 얘 이런 주제로 작업을 해야겠다. 아니면 뭐 이런 식의 화법이 잘 통한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작업을 하면 잘 된다. 뭐 이런 식의 좀 그런 흐름 같은 게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쵸. 없을 순 없으니까. 그쵸. 근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의식이 많이 되는 편인지.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아무래도 주위의 친구들도 상업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이제 벌이 같은 거를 이제 암암리에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상상도 못할 정도의 이거 근데 좀 약간 멋있다. 뭐 벌이에 대해 얘기하는 거. 우리는 그죠?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거를 얘기할 때 뭐 박탈감이라보다는 좀 부럽죠. 솔직히 얘기하면은 인간적으로 뭐 같은 작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똑같은 시간을 작업을 해도 그죠. 뭐 근데 약간 이런 걸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뭐냐면은 상업 예술자 표현을 하자면은 상업 예술은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은 경제 전문가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주식 투자자랑 시간을 어떻게 그러니까 일종의 예를 들자면은 전략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쵸. 생각을 해요. 굳이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관점이 되게 나쁘다고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그럼요. 그러면은 본인은 좀 그런 걸 좀 따라갈 의향이 있는지. 그럼 잘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그걸 잘 이용하는 거죠. 저는 다른 사람의 니즈를 파악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냥, 필립이 네.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필립이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필립 초이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불안감의 원천은 결국에는 약간 지금 상업적으로 하고 있는 작가들 친구들이 네. 저는 이제 벌이 같은 거에서 약간 박탈감을 느낄 때인가요? 아니면 본인 작업에 약간 사랑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점에서 좀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탈감은 뭐 솔직히 부럽기는 하지만 뭐 그걸로 제 작업에 영향을 받는 것 같진 않고 그냥 그 후자 어떻게 하면 그냥 좋은 작업을 더 할 수 있을까? 그게 근데 약간 불안감을 이야기하는. 그쵸. 궁금했어요. 그럼 약간 작업을 위해서 조금 자신만의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영화를 많이 본다, 뭐 책을 많이 읽는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여행을 간다, 뭐 이런 것처럼 본인한테 약간 그런 게 좀 있나요? 글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오, 글을. 아침에 일어날 때 이제 작업하기 전에 글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 약간 어떤 내용인지 살짝 물어봐도 되나요? 그냥 개인적인 일기 같은 거예요. 뭐 감정. 내 감정이 좀 솔직해지자 이런 느낌으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하나의 단어를 계속 생각해서. 넌 존나 개쩔어, 뭐 이런 거. 나르시스트. 너 오늘 최고야, 넌. 이러고. 진짜 최악이다. 뭐 약간 그런 그런 식으로. 맥락으로. 네. 그럼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그림이 좀 연결될 때가 많은 건가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아까 단어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단어가 그림에 매개되는 순간이 있는 건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는데 근데 보는 사람들은 다 그냥 저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 예를 들어 엄마도 뭐 나를 보고 그리지 않았는데 너랑 뭐 비슷하게 생겼다 뭐 이런 캐릭터나 네, 인물이. 이제 뭐 그림 안에서 딱 봤었을 때 그런 것도 있고. 어머님들 단골 질문이거든. 누구야? 너야? 얼굴 같은 그림은. 이거 너야? 알아내야 되거든요. 알아내야 돼. 이게 누군지 알아내야 돼. 꼭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그림이나 어쨌든 작업을 했을 때 이게 뭐야? 이게 뭐야에 답을 줘야 되거든요. 맞아. 근데 아까도 오편 씨가 얘기했듯이 그 뭔가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뭐 주제나 그런 컨텍스트 사담이 아니라 뭐지? 담론 같은 거. 담론. 네. 사담도 중요하지. 사람 중요하지. 너무 개인적인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뒤처지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 느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요새 흔히 뭐 테이트에서 전시를 하는 사람들이거나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사회적 배경이나 그치,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난 너무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누가 이런 거에
뭐 궁금해할까?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는 개인적이란 건 그냥 약간 개인적인 서사 그쵸. 같은 거예요. 너무 개인적인 감정을 이렇게 집어넣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다른 사람들과 좀 공감될 수치가 전무한 것 같아서 그쵸. 그런 게 좀 생각이 드는.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항상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렇지 않아요? 몇 번씩 얘기. 저도 작업에 녹음에서 많이 대해서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서사가 셀수록 전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데 이 개인의 서사가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보편성을 가져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그 작업의 증폭이 강해지죠. 저는 그걸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의 서사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개인적 입장으로. 개인의 서사는 근데 필요해요. 어떤 방식으로 필요하냐면은 내가 똥을 싸요. 바닥에. 흙밭에. 그건 똥이에요. 내가 볼 때. 근데 그게 흡수가 돼서 거름으로 작용을 해서 식물이 피어 나와야지만 나는 그게 개인성이라고 보거든요. 굳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다. 이거는 똥이라고 봐요. 근데 그게 스며들어서 뭐 식물이 나오든 그쵸. 거름으로 작동하기 시작할 때 그치. 저는 그게 좀 진정한 의미의 좀 이제 개인적인 뭐 그게 아닐까. 제가 좋아하는 이제 마이크 켈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서사 자체는 어쩌면 개인적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국식 교육에 대한 트라우마라던가 아니면 상처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 서사잖아요. 그쵸. 그래 그럼 오편식 말때 그건 똥일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상처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근데 이거를 그때 당시에 이제 미학이라던가 그때 있던 그 학급 모습이라던가 미국의 그 문화를 차용을 하면서 그게 좀 밭을 만든 게 아닐까? 그러니까 식물은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이걸 뭐 어떤 식으로 성취하냐 이거는 잘 모르겠고 솔직히. 그건 어떤 그걸 식으로 알아야 자기가 그걸 해가는 과정인 거죠, 뭐 사실. 개인적 서사가 담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딱 나오면은 딱 담론. 저게 요새 사실 흑인 작가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흑인 작가들의 개인적 그 힘들었던 인종차별의 서사가 지금의 담론이거든요, 사실. 아직 계속 얘기해야 될 것이지만. 저는 아직은 똥에 단계 있다고 생각하는데. 벤똥이냐 설사냐. 근데 요번에 이제 베이징스 비엔날레에서 상 받은 분이 이제 시몬 라이언나 그분이 계신데 흑인분. 그분은 그래도 좀 더 이제 더 많이 좀 나아간 성격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기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흑인 작가들보다는 캐리 제임스 마저 이런 애들보다는 좀 많이 나은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은 좀 부족하다. 제 생각에는 냉정하게 보자면. 근데 물론 어쨌든 흑인 어쨌든 간에 그 예술이라는 영역에서 뒤처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역사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따라잡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 꽤 많이 그러니까 따라잡았다고 말하기도 뭐한 게 그냥 지금은 사실 자기네들 길을 가는 거죠. 이 담론이 굉장히 조명받고 있는 시점이라. 그죠. 그러니까 미국 힙합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까 느린 삶 빠른 삶 얘기했는데 저는 느린 삶의 시대도 지금 조금 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MZ 세대라고 하는 애들은 되게 빠른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엄청 빨리 살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MZ 세대라고 말하는 세대 뭐 저도 이런 명칭을 싫어하지만 그냥 간단히 말하자면은 뭐 옛날에 이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뭐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그 개념들이 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예술에서도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저는 근데 그게 일종의 갈등이라든지 좀 약간의 좀 끔찍한 혼종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뭐냐면은 지난 시대에 그거를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계속 해소하는 작업들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자면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캐릭터와 같은 아니면 일러스트와 같은 굿즈와 같은 형태로라든지 되게 직관적인 형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형식으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작업들이.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단순히 느린 시대만은 아니긴 하다. 그걸 잠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기사에 딱 나와 있는 MZ세대는 구입한 작품을 장기간 보유하기보다 단기적인 수익 창출의 목적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아, 그쵸. 이게 딱 단타잖아. 단타치죠. 내가 뭐하러 이거를 지금 10년, 20년 노후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짝 올랐을 때 바짝 팔고 근데 바짝 올랐을 때 바짝 팔고. 근데 이제 혹자는 이걸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약간 뭐냐면은 얘네는 뭐 씨발 예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사람도 이 부동산에 따라서 이 부동산이 어떻게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도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예술도 똑같다고 보거든요. 예술이 무슨 초월적인 존재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산이 어쩌면 부동산이 잘 이렇게 진정이 돼 있거나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생각보다 안정적이면서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크게 삶을 사는 것까지 이렇게 작용을 안 한다는 거는 미술 시장 자체도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저희 유사 미학의 지금 이야기하는 포인트죠. 그죠. 그 유사 미학의 이게 유사 미학. 이게 유사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 우린 땅에 종속되어 있을 뿐이다.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제가 봤을 때 아까 막 끔찍한 혼종 얘기를 잠시 했었잖아. 이거에 좀 좋은 예시가 것 같아요. 저는 비트코인이나 이게 가상화폐가 좀 그럴 수 있는 게 가상화폐란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롱텀 플랜이거든요. 이게 길게 보는 탈중앙화를 하는 플랜. 근데 그것이 이렇게 단타적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는 게 제가 볼 때 지금 이 현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건데 거기서 발생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거 같아요. 사실 그 거품.
엄청난 거품이 그죠. 있다. 제가 볼 때는 예술 씬에도 지금 되게 많은 거품이 있다. 그죠. 그게 약간 포인트 같은데 사실 이 부동산의 맥락에서 좀 바라봤을 때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부동산은 뭐 거품이 껴있는 거랑 뭐 이런 거는 사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지금은 뭐 가계부채도 되게 높은 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거품이 끼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상황에서 어쨌든 정부라든지 뭐 어떤 이제 우리 시스템은 금리를 올리게 될 텐데 그러면은 사실 망하는 개인들도 되게 많을 거고 그쵸. 뭐 가게나 아니면 이제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망하는 분이 되게 많을 텐데 뭐 IMF처럼 극단적이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보자면 사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빅쇼트 영화 가끔 얘기하는데 저희가 모기 지르는 그 얘기랑 비슷한 건데 사실은 이 거품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거품을 얼마나 솔직하게 우리가 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 있어서 예술계는 과연 어떤 생각일지가 사실 전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특히 저희가 어쨌든 한국 예술계에서 몸담갔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곳에 어쨌든 근데 시는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뭐 설령 이상한 방법이든 혹은 뭐 좋은 방법이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필립 초이님한테도 궁금했던 거는 그 씬이 도대체 지금 어떻게 돌아가면서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비전이 뭘까? 그러니까 단타의 감성인지 그럼에도 거기 안에 장타의 감성이 있는 건지 그냥 어떤 무슨 거품이 껴있는 건지.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거는 사실 뭐 상업 예술이 나쁘다, 뭐 실험적인 예술 좋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 두 개는 되게 그것도 편견일 수도 있으니까. 그건 편견이죠 사실. 그 두 개는 또 다 공존해야 될 영역인데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뭐 약간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신다면. 근데 거품은 비단 지금 NFT나 뭔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15년 전에도 한국 미술씬에 되게 큰 맞아요. 그때 거품이 엄청 있었대요. 2003년 맞아요. 그때 이제 서미 갤러리 그 관장이 이제 홍라인 대신에 로비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중산층들이 그 로비가 되는 과정을 보면서 아 그림 사면 지금 돈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그림 가격이 엄청 높게 측정돼서 많이 팔렸었대요. 젊은 작가들도. 네, 아니 이제 기성 작가들. 기성의 좀 유명한 사람들. 근데 뭐 비슷하죠. 뭐 이제 재테크가 된 거죠. 그렇죠. 그림이 로비성으로 돌면서 재테크가 됐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서미 갤러리랑 리움 그게 이제 수입 미술품으로 이제 들여와서 관세가 없으니까 이제 뇌물로 많이 주거나. 근데 이제 뭐 중산층들은 보통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많이 따라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일명 개미들은 따라가야 돼. 이게 재밌는 게 뭐예요? 그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미술품을 사고 판다라는 그 정확한 시장이 정착한 게 이게 네덜란드라고 하거든요. 17세기 저희 정무라 얘기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이제 신흥 부르주아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이 따라한다는 중산층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피는 귀족이 안 됐을지언정 계급적으로 귀족이 되고 싶어서 나중에 했던 행위가 그쵸. 그림을 사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림 시장이 커지면서 예술가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고 그때 예술가가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활동할 수 있던 계기가 됐던 건데 지금 여기서 이제 필립 초이님이 말해주신 거는 오히려 예술가가 이 상황에 이쯤까지 왔을 때는 오히려 예술가가 이 단타의 맛에 중독돼서 빨리 파는 것에 좀 생산되는 역할이 된 게 아닌가라는. 근데 실제로 어쨌든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니까. 그쵸. 뭐 그러니까 그런 말은 많잖아요. 우리가 갤러리거나 소속돼서 뭐 잘 나간다 이러면은 이거 뭐 해외나 한국이나 불문하지 않고 특정한 스타일이 되게 고정이 돼서 뭐 예약에 밀려 있는 것처럼. 맞아. 뭐 그림 마르기도 전에 팔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맞아. 그래서 뭐 새로운 작업을 할 수가 없다. 뭐 애초에 이건 다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처럼. 물론 예술가들한테 지금 비싸게 팔리는 게 당연히 단타로 보면은 좋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그렇게 길게 안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끝이 있듯이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경매로 비싸지고 잘 팔리는 게 이제 붐은 일으킬 수 있겠죠. 미술 시장 안에서도. 근데 점점 끝으로 가서 이 사람들이 가치를 알게 되면은 뭔가 이 그림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되고 그 그림값이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더 이상 미술계에 기대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말하는 사실은 가장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품이 낄 수도 있고 뭐 상업하는 사람 잘 팔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품이 이렇게 심하게 껴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첫 번째 우리가 예술을 인식하는 방식에 되게 오류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인터넷 게시판 돌아다니면 그냥 흔히 그런 말 엄청 많잖아요. 약간 왜 이렇게 비싸요? 이게 현대예술 650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 이거 나도 그린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말투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댓글이니까 이게 어울려. 댓글은 약간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다음 뭐 NFT도 그런 비판은 많이 있고. 그쵸.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우리가 과연 이게 예술계 상업 예술이든 뭐 모든 예술계한테 좋은 거냐를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건강한 거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당연히 햄버거 존나 먹으면 맛있지. 근데 이게 우리 몸에 건강한 거야. 왜 식단 관리를 시키냐? 왜 식단 관리를 하겠어 사람들이.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이 똑같은 문제 의식이 있다면 사실 저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은 뭐 이렇게 문제 의식을 알지만서도 개인의 이익이라든지 뭐 그런 걸 위해서 모기지론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뭐 월가라 모기지론도 사실 은행 쪽 다 못 참고 계속 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당히 자기네들도 알잖아요. 이거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그 맛에 취해버리면 거기서 그냥 계속 가기 때문에 이 사단이었던 거는. 그리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10년 전에 꿀벌 아이스크림. 꿀벌 아이스크림. 맞아 그 벌집 아이스크림. 뭐 약간 그런 거 있죠. 허니버터칩? 아니야 벌집 아이스크림 시즈 있었잖아요. 그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 벌집 유행했다고. 그게 한창 유행했었을 때 진짜 신사동에 맞아. 그것만 먹으러 오는 사람들 많은 정도로. 그게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똑같아 그죠? 3개월 있다가 다 없어졌어요. 다 망했어. 카스테라도 그렇고. 그쵸. 뭐 핫도그, 명량 핫도그 이런 것도 많아지고. 그나마 좀 낫지만 요즘에 그거 많더만 사진 찍는 거. 인생 인생 내 거. 그것도 사실 약간 독일 베를린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꿀벌개한테 얘기를 들어봐는 게 뭐냐? 꿀벌개들한테 이 유행은 벌집 다 뺏겼어. 벌집 많이 팔아서 좋지. 벌집 많이 팔면 뭐가 나쁠 게 뭐가 있어 걔네 입장에서. 근데 지금은 사장이 되니까 걔는 더 이상 자기네들을 벌집 팔 수 없어요. 그지. 걔네는 기껏해야 지금 자기네들이 노동력의 4배를 투입해서 벌집 1개 만들 수 있는 거 3개 만들었다고 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항상 수요가 있었는데 갑자기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맥락이 뭐냐면은 이 돈 벌고 이제 투기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맥락은 이걸 띄워놓은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거는 그러니까 집값도 똑같잖아. 집값은 안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옛날 서울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뉴욕에서 언제나 나오는 말이 있어 이게. 지금도 거품이 낄 때는 집값은 무조건 올라가는 그 자산이다라고 했을 때 다 사지 사람들. 근데 미술 똑같잖아 사실. 이거 다 올라가는 자산이다 뭐다 하지만 이렇게 거품을 많이 키우면은 이건 꺼지고 미술계가 어느 순간 죽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대중들의 관심도 분명히 적어질 거고요. 그렇죠. 저거 당연히 이미 배신을 당했다는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고. 저도 걱정되는 게 어쨌든 예술 작품이라는 거 생각할 때 예술 작품의 존재 자체가 상당히 아름다운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 투기라는 이 현상 때문에 장막이 쳐지는 것 같아서 아쉬워. 그리고 그러니까 예술이 예술로 안 보이는 게 그냥 투기 수단이 돼버린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아까 말한 담론의 맥락에서 봐도 담론의 맥락에서 거품이 많이 끼기 시작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뭐 좀 되게 흥미로운 담론들이 처음에 당연히 이렇게 자극적이게 나올 수 있지. 담론들을 활용한 작업들이. 근데 그것들이 어느 순간 정착되기 시작하고 그것에 엄청난 거품이 끼기 시작하면 첫 번째로 관객들은 그걸 이해하지도 못해요.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볼 때는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서 우리가 집을 못 사는 것처럼 애초에. 당연히 이제 관심이든 뭐든 다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거품이 꺼졌을 땐 결국 예술은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것들로밖에 남을 수 없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상한 뼈대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뭐가 되냐면은 성역이 돼버린 거 성역.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담론적인 거품은 성역을 만들고 자본적인 거품은 투기를 만든다. 뭐 굳이 말하자면 아니면 그들만의 리그, 뭐 이제 부자들만의 리그, 아니면 개미들을 자살하게 만든다. 뭐 이런 것처럼 뭐 그런 맥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 필립 초이님이 뭐 이렇게 겪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재밌던 이야기. 그 예술계에 어떤 식의 지금 현재 거품이 좀 작용하고 있는지 단타를 위하여. 이제 제가 이번에 한국에 다녀왔었을 때 화랑미술제를 다녀왔어요. 그 세택이죠, 세택. 네, 이번에 세택에서 했었는데 이제 VIP 프리뷰에 다녀왔어요. 이제 지인분이 아시는 분이 그 전시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같이 간 지인분들한테 들었는데 이제 한국의 이제 모 갤러리가 어떻게 작가들을 육성하는지, 그러니까 유명세로 이제. 그거 일례로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그 모 갤러리가 육성하는 작가가 나이대가 어느 정도예요? 젊은 작가요? 아니면 좀 나이가 있는? 다 아무래도 젊은 작가가 많은 것 같아요. 30대? 그냥 30대, 40대 후반? 그 정도. 근데 이제 뭐 소위 이제 지나가면서 저 그림은 뭐 얼마다 이렇게 드는데 저는 전혀 모르는 작가고 처음 들어보는 작가인데 그래? 저 그림이 그렇게 비싼 거였나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갤러리의 몸집이 크다 보니까 뭐 기사나 뭔가 그런 홍보의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옥션 같은 곳에 내서 좀 비싸게 팔고 좀 점점 가격을 키우는 식으로. 그렇죠. 근데 우리는 모르죠. 구매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게 공개가 안 돼요 원래? 구매자는 공개가 안 되죠. 그렇게 이게 사실 아이디 LW 땡땡님 음모론적으로 말하면은 갤러리 측에서 돈 내고 다시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전거의 가능성에 의심이 있다. 이게 사실 주식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사잖아요. 그러니까 모기지론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 뭐 이제 신용 그 등급이 높은 거 안에 그 온갖 그 잡스러운 걸 때려 넣어서 그걸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데 그것도 사실 사기지. 우리는 미술품을 누가 샀는지 모르고 이게 마케팅의 일부인지 그것도 의심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스테이트먼트도 없고 CV도 없는데
이 사람 갑자기 2억에 팔린대. 그러니까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이게 예술의 또 가장 극단적인 그건데 뭐냐면은 예술은 한마디로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모전이라고 쳤을 때 저는 가끔 심사하시는 분들도 되게 고충에 있을 것 같은 게 뭐냐면은 뭐 서울문화재는 아까 그거 지원 사업 했을 때 1,000명 몇천 명 지원을 하죠. 근데 그거 작업을 보는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 우리가 뭐 시험 봐가지고 수학처럼 높은 그치? 점수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포트폴리오랑 그거 보고 하는 건데 그 답이 없음이 사실은 예술 자체이기도 하지만 그거에서 나오는 부작용인 거잖아. 그치. 얘가 이거를 몇 배로 불려도 누구든 그런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는 거야 사실. 그쵸? 이게 왜 이게 오답인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 예술에 정답이 없다라는 말이 예술이 유일하게 이 사회에 대항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었는데 지금은 역설적으로 어떤 예술이 가치 평가를 당해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반박을 할 수가 없어. 그죠. 이게 왜 얼마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말을 못 하는 거지 지금. 그죠. 이 상황이. 예술이라는 게 어쨌든 그 실제적인 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그 밸류라는 걸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네트워킹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네트워킹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거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예술가를 키우는데 꽤나 효력이 있는 기관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이 레지던시 됐다고 하면 이 레지던시 됐으면 어느 정도 예술가로서의 길이 탄탄하다고 했을 때 이것도 사실 네트워킹이잖아요. 내가 이 재단에 가서 속하였다는 그 그룹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알게 되는 것이 어떤 강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예술은 제가 볼 때 그거예요. 뭐냐면은 탈중앙화를 외치는 화폐인데 너무나도 전적으로 이 큰 손들한테 묶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역설이거든요. 사람들은 이게 한마디로 그거거든요. 이거는 정답이 없고 다양성이 존재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모두에게 열려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술을 바라보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국은 여전히 학연 지연의 결속관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쵸. 특히나 미술은 좁기도 좁고 그쵸. 한 건너면 다 알고. 왜냐면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당연히 네트워킹은 중요하겠지만 우리나라만큼 학연 지연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으로 중요하지 않죠. 유럽에서는 학연 지연보다는 이 사람이 얼마나 비치인가, 얼마나 좀 발칙하냐, 힙하거나 그죠? 이 파티에 왔을 때 사람들이 이걸 아니면 그런 거죠. 너 거기에 걔 알아? 맞아. 너도 걔 알아?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서 약간 되는 게 있겠죠. 이런 점을 봤을 때 결국 예술도 되게 집약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거를 봤을 때 확실히 중요한 거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제가 말한 거. 자본주의에도 어떤 뭐 사이클이 있다고 흔히들 말을 하잖아요. 뭐 한번 이제 폭락을 겪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폭락을 겪었다가 올라가고. 근데 예를 들자면은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잠재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되게 낮대요. 크게 떨어질 거라고 되게 전망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수준이냐면은 경제 성장률, 잠재 성장률 경제. 그게 어느 수준이냐면 나중에 가면 OECD 거의 꼴찌 수준으로. 근데 그 가장 큰 문제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인구 문제. 그렇죠. 그리고 인구 절벽도 있고 뭐 자원을 수출할 게 없잖아요, 사실. 우린 제조업이라든지 수출업 이쪽으로 만들어서 파는 그거기 때문에. 한국은 내수 시장이 약하니까. 내수 시장이 약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큰데, 근데 2022년 최근에 첫 번째로 거의 무역이 적자로 좀 이번에 돌아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전 예술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당연히 예술가들이 제가 볼 때는 최근까지는 좀 예술가들이 되게 좀 많아진 감도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강대국까지 모르겠지만 이제 먹고 살만한 국가가 되니까 당연히 그럼 사람들이 문화 활동에 더 눈을 돌리잖아요, 사실. 단순히 나 그냥 회사원 돼서 가족을 꾸려 살기 싫어. 뭐 이렇게 워라벨이 좀 중요해졌죠. 워라벨도 중요하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살고 싶어 이런 욕구들도 많아졌으니까. 그런 것들이 많아졌는데 다시 이게 되게 줄어드는 추세가 될 텐데 그럴 때 사실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예술가라면은 적어도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는 예술씬은 적어도 그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예술씬을 지속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왜냐면은 요즘에 그 환경이라든지 경제에서도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뭐 지속 가능한 뭐 에너지, 뭐 지속 가능한 뭐라고 하죠? 발전 뭐 이런 거를 좀 쓸 수 있냐, 아니면 친환경도 연관이 되고 그런 거 봤을 때 지금의 예술씬은 제가 볼 때 이 지속 가능한 모델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치. 이게 약간 그거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어떤 그래프를 상상했을 때 약간 중산층이 없다고 하면 지속 가능하려면 어쨌든 이 중간지대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중산층이 없으면은 그 그래프 자체 모양이 모래시계처럼 돼요. 그쵸. 근데 이거는 이 중간이 그만큼 부실하기 때문에 한순간 이게 위에가 무너지는 순간 혹은 아래가 뒤집히는 순간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약간 미술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술시장이 딱 명품시장이랑 도 비슷한 게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경제 상황 그렇게 힘들고 코로나 때도 지금 자영업자들 다 죽어가고 있다고 말을 많이 나오는데
반대로 이제 명품 구매율은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 투기적인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르면서 명품 구매율이나 그리고 미술, 그러니까 한국 미술 시장에 최근 5년간 외국계 엄청 유명한 갤러리들이 빠바방 들어왔단 말이에요. 엄청 많이 들었죠. 근데 이거는 갤러리들이 잘하는 건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거든요. 그거 잘한다는 건 한국에서 그만큼 어쨌든 투기적이라거나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비정상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실제로 키아프라든지 세텍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뉴스 나는 게 그런 식이거든요. 역대급 호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점점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전망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자면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한국에서 예술인 실태조사 뭐 이런 걸 해요. 통계청 같은 데서. 거기서 요번에 이제 2021년에 예술인의 그 예술활동 개인 수입이 평균 755만 원이라거든요. 연간이요? 연간이요? 평균이. 월 75만 원이면 영화관에서 팝콘 팔면 더 잘 본다고 감히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평균 755만 원인데 문학 쪽은 471만 원, 미술은 미술은 487만 원. 사진은 273만 원. 273만 원이요? 제일 많이 버는 건 아무래도 건축이 3,821만 원. 건축은 그래도 건축이 여기 평균을 다 올린 거죠 사실. 그 다음에 또 하나 건축형만 걷자. 국악이 380만 원. 뭐 방송 연예가 1,800만 원. 그 다음에 방송 연예 쪽도 그래도 만화가 2,100만 원, 뭐 2,200만 원. 유튜버들 이런 거 그런 거 아닐까? 근데 아무튼간에 모든 이제 예술 이제 인해 활동 평균이 755만 원이고. 없음이 근데 사실 41.3%로 제일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한 없으면 근데 사실 저는 없으면 긍정적으로 봐요. 없는데 살아가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그래도 그렇죠. 그 다음 뭐 4,5천만 원 이제 이상으로 가면은 한 그게 한 3% 정도 되는 거야. 3-4%? 저도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독일도 제가 좀 통계청을 봤는데 그래도 독일은 그나마 좀 나은 게 이제 한 달에 월 평균이 이제 1,100유로 이하라고 기재한 사람이 36%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암담하죠.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암담한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예 수입이 없다라거나 아니면 평균적인 수입은 그래도 한국보다는 좀 높은 것 같아요. 그죠. 확실히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 이게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게 아까 그 모래시계 모양을 말한 거잖아요. 그 세텍이나 거기서는 역대급 기록을 남기고 있고 그 다음에 웃긴 거는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요즘에 힙한 공간, 대한 공간 많지 한국에도 을지로 막 이런데 사람 엄청 많이 와요 요즘 그런데. 근데 사실 또 돈이 벌리는 구조는 아니고 거기도 보면은 그중에 뭐 개 중에 몇몇 작가는 또 팔리기도 하겠지만 페어 같은 데도 나가고 하면서.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가장 실험적인 예술을 하려면 사실 돈에서 독립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때 제가 아까 17세기 얘기한 거 이후에 19세기 그 인상파가 나오면서도 그 인상파들이 그 당시에 중산층이나 어떤 미술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던 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작가들이 그 당시 이제 어느 정도 집안에 이제 가문이 좀 빵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의 눈치를 안 보고 수요자의 이제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 오히려 좀 혁신적인 작업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역설이죠. 우리는 어쨌든 돈이 있어야 작업을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있어야 먹고 사는데 실험적인 예술을 하면은 돈을 또 못 버는 구조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죠. 근데 그거를 해줘야 되는 게 나라거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예술가들을 어느 정도 먹고 살기는 해줘야.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가장 사실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시선과 사람들의 인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죠 거의. 아직 12시 지났나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올리는 날짜 기준으로 딱 그날. 저 지났어요. 그리고 지났어요. 그런 거 봤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분도 질타를 엄청 받았잖아요. 생각해 보면은 그 대형 미디어 작업을 하는 사람한테 1,000만 원이라는 돈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이해도라는 게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당연히 뭐 대중분들이 좀 알아주십사 하는 것도 있겠지만 동시에 뭐 예술가가 노력을 안 한다고 치는 건 둘째치고 뭐 큐레이터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실제로 그 매개를 해주는 그 징검다리 역할 해주는 그 역할자들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런 분들도 그런 게 많이 없고 아까 말한 것처럼 담론의 거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되게 난해한 한마디로 뭐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들만의 리그가 좀 되는 느낌. 그러니까 대중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상업 예술은 보면 예쁘기라도 해. 근데 너네 예술은 봐도 재미도 없고 왜 사야 되냐? 뭐 돈 없다고 맨날 찡찡대는데 그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밸런스도 좀 맞추는 것도 되게 이런 중요할 것 밸런스를 그러니까 실험하는 예술가들은 실험하게 둬야 돼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큐레이터의 역할이 진짜 징검다리의 역할로서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확실히 이 뭐라 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해시키지 못하더라도 포함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사회 안에서 실험하는 예술가들이 고립되고 좌천되는 게 아니라 좀 건강하게 순환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큐레이팅이랑 아니면 어떤 정보의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죠.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하나의 맥락이 있는데 원전 얘기를 좀 하면 재밌을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요즘에 원전 얘기 많잖아요. 뭐 탈원전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이제 그런 토론들을 많이 했었고, 뭐 알리백이라든지 이제 EU가 발표한 텍스노미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뭐 이제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제 굳이 말하자면 이제 진보 쪽은 탈원전을 해야 된다고, 뭐 이제 보수 쪽은 왜 하면 안 된다. 근데 사실 두 가지 입장이 다 맞거든요.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는 탈원전을 하면은 지금 당장 쓸 에너지가 없어요. 공급량이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태양열을 뭐 깔기도 힘들고, 뭐 그 다음에 그리고 그거 인프라가 조성되려면 오래 걸려요. 그렇죠, 오래 그 걸리고. 정도로 이제 한 나라의 에너지를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뭐라죠? 생산 체계 그렇죠. 자체가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어쨌든 친환경 에너지라는 게 사실 친환경 전기 에너지라는 게 사실 돈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치. 애초에.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탈원전을 하면 안 된다. 근데 그 입장 당연히 맞죠.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할 수도 없겠거니요. 근데 두 번째 우리는 탈원전을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그것도 맞거든요. 왜냐면은 1월 달인가 이제 텍소노미 EU에서 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말을 하거든요. 원전 써도 돼. 근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되게 위험한 그 폐기물이에요. 핵폐기물이죠. 핵폐기물이죠 한마디로. 핵 덩어리 같은 거죠. 핵덩어리. 그거를 처리할 기술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해도 된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어느 나라도 거의 그걸 제대로 못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그럼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지. 야 그러면은 그거 하나 만들자 처리장 하는데 그 부지를 저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부지 설정이 되게 힘든 게 그걸 저희가 86년도부터 찾았는데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30년이 그 하나 찾은 게 경주였나? 근데 그것도 고준위가 아니었나? 아무튼 뭐 그래서 그런데 거기 사는 주민들도 엄청 반대할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아 그럼 EU 텍스노미 왜 지키냐? 유럽연합. 근데 사실은 유럽이란 곳은 우리가 수출에 의존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유럽 시장을 저희가 버릴 수 있을까? 과연? 안 되지. 죽어도 안 되죠. 왜냐면 우리가 동남아에 뭐 많이 팔면 대충인데 동남아에서 까놓고 말해서 뭐 핸드폰 팔면은 보급폰이라고 하는 좀 싼 모델들이 많이 팔리지 비싼 모델들은 안 팔리거든요. 제가 볼 때는 유럽에서나 미국에서 그런데 시장이 큰데 우리가 그걸 포기할 수도 없고. 근데 중요한 거는 탈원전을 하냐 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건설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 진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우리가 꿈꾸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그렇지. 왜냐면 두 의견 다 사실은 나올 수 있는 의견이잖아. 맞아. 우리가 지정학적 그런 특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봤을 때 당장 탈원전 할 수 없다. 그치.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 탈원전 해야 돼 하고 말한 것도 잘못된 거고. 근데 탈원전을 좀 해야 된다라고 그게 세계의 흐름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그거 어떻게 하냐 너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과연 우리가 지속 가능한 예술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어떤 논의를 해야 될까 이거를 되게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거대 기관이 나서서 해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EU도 텍소노미를 내잖아. 그러니까 독일이 텍소노미 하자 이게 아니라 유럽 연합이 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따라갈 수밖에 없다니까. 그치. 이게 좋든 싫든 왜냐면 유럽이라는 나라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있어서 뭐 큐레이터든 잘 나가시는 작가분이든 뭐 아니면 거대 기관이든 누구든 간에 이런 논의들을 계속 끌고 와야 되는데 제가 어떤 건강한 담론, 그러니까 건강하게 장을 활성화시킬 자리들이 필요하죠, 확실히.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건 많아요. 뭐 아티스트 토크라든지 어떤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뭐 강연들이나 이런 거 많죠. 뭐 페미니즘 강연들도 많고 뭐 심포지엄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조금 호황된 것들 아니냐 지금 당장 이게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당장 지금 탈원전이냐 원전이냐 이거를 좀 얘기를 하고 우리가 EU가 제시한 텍스노미의 기준에 어떻게 맞출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되게 현실적인 얘기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너무 비약해 좀. 너무 비약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조금 극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못 하고 그죠. 제가 말하는 그 호황된 담론이라고 말한 건 뭐냐면은 뭐 이런 친환경 얘기를 하면서 뭐 플라스틱을 쓰지 않으면 되겠죠. 근데 사실 그게 얼마나 힘들지. 맞는 말이지만서도 호황되냐 이거야. 근데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게 성역을 만든다는 거야. 아니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틀렸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뭐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분이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야 사실은.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걸 좀 얘기해보자 우선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치. 어떤 단계나 이런 중간 지대가 필요한데. 뭐 당장 예술의 맥락에서 좀 가장 핫한 그런 주제는 담론은 쉬워요. 플라스틱 쓰지 맙시다. 그치? 사람을 사랑합시다. 그치. 동물을 지킵시다. 근데 이거는 너무 확실히 너무 그 범위가 너무 크니까 그럼 미술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술 시장에 제가 생각하는 지금 예술 시장의 문제는 갤러리 그러니까 갤러리와 작가와 그 뭐 예를 들어 구매자 관객들이 전혀 그 안에서 대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문화와 자본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것도 있어 확실히. 그
우리가 뭐 인터넷을 가보면은 게임 방송을 봐야 되면 거기서 온갖 욕을 하면서 막 별의별 쇼를 다 하잖아 지네끼리. 저 부모님 안부도 물어보고. 뭐 침착맨 채널만 봐도 막 서로 막 욕을 하면서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예술 문화에서는 그런 게 아예 없어. 맞아. 난 토론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유럽도 비슷할 거야 아마 이거는. 맞아, 그건 그렇지. 저도 약간 유럽에서 공부하면서 또 의외였던 것 중 하나는 의외로 되게 직설적으로 너다면 이래서 좋고 뭐 이런 식의 크리틱이 좀 오고 갈 줄 알았거든요. 사실 별로 그렇지 않거든요. 은근히 보면은. 그치.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물론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일반화시켜서 말하면 한 80%는 좀 좋게 말하는 편이다 대부분. 그치.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서로한테 상처 주고 싶어하지 않아. 서로한테 굳이 좋은 게 좋은 거다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왜냐면 네트워킹이 중요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치.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토론의 자세가 확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부동산 얘기 다시 넘어가자면은 우리나라에서 사실 건물주가 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봤을 때 예술 입장에서도 그 큐레이터라든지 그 뭐 컬렉터. 갤러리라든지 컬렉터라든지 이런 어떤 땅이라든지 그런 걸 보유한 사람들이 갑이란 말이야. 맞아. 현실적인 맥락으로 예시를 들자면 이 치킨 프랜차이즈를 얘기하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치킨값 올린다고 해서 말이 많잖아요. 이제 그 사안이 이슈가 되고 뭐 뉴스 같은 거나 이런 댓글들 보면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 다 욕하잖아. 근데 왜 욕하냐면 니네들이 다 떼먹어놓고선 뭐 이렇게 이제 와서 뭐 식량값이 올라가지고 뭐 자재값이 올라가지고 올리는 척을 하냐라고 해서 막 욕을 먹는데 사실 그게 어느 정도 팩트가 맞거든요. 그거 아세요? 그 우리나라의 치킨집이 전 세계 맥도날드보다 많은 거? 에? 근데 진짜요? 근데 이게 뭐 한 10개 많은 게 아니라 한 몇 배 차이가 나는 거 아세요? 두세 배? 한국에 치킨집 많긴 하지. 지나가면서 보이는 치킨집. 또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 닭고기 소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아요. 치킨집은 많은데 그만큼 이게 막 그만큼 장사가 막 미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뭐 소비율을 봤을 때 그렇지 않겠느냐.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구조에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치킨집을 차리냐? 그 이유가 좀 간단한 것 중 하나가 그거예요. 첫 번째로 유행을 좀 안 타는 면도 있고 두 번째로 이게 창업비용이 별로 안 든대요. 요즘 카페라든지 뭐 다른 거에 비해서 창업비용이 별로 안 들어. 근데 나는 이게 예술이랑 되게 비슷하다. 왜냐면은 예술도 창업비용이 별로 안 들거든. 거의 안 예술은 되죠. 진짜 거의 안 되죠. 그냥 내가 작업실을 하나 종이와 펜만 있어도 뭐 집에서 해도 되고 그냥 거기서 내가 종이와 펜만 있으면 되고 캔버스 있으면 되고 컴퓨터 한 대만 있어도 요즘에는 뭐 이제 그쵸. 미디어 작업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확실히 창업비용이 적다는 면에서 매력도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외에 사람들이 그럼 프랜차이즈 치킨 가게를 차리냐. 물론 이제 자기가 그냥 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치킨 개가 엄청 치열한 거잖아요 결국에. 엄청 치열하지. 이 소비율도 얼마 안 되는 나라에서 맥도날드보다 많은 거면은 그럼 거기서 당연히 프랜차이즈 이름을 달고 있어야 팔리는 거죠. 안정성 BBQ든 뭐 있으니까. BH 요새 같은 그 배민이라던가 그 그죠. 요기 코로나 어플에 시대 때는 더 그랬으니까. 더 사실 프랜차이즈가 위로 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개인 치킨집이 뜨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어요. 완전 맛집 아닌 이상. 그래서 2015년기가 치킨계 거의 최고 호황기였고 그때부터 이제 세태기를 걷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는 창업보다 폐업이 많다고 했나? 그랬던 것 같고. 그것도 사실 일종의 거품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이게 뭐냐면은 갑을 관계가 되게 심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본사와 그 가맹점 사이에서 그게 그런 구조래요. 그 뭐 치킨부터 해서 튀김가루, 뭐 기름, 뭐 이런 거 뭐 전부 다 들여오죠. 뭐 포크 뭐 이런 거 다 그치, 있을 거예요. 그치. 그런 그런 거를 거 다 이제 파는데 예를 들면 기름 같은 게 시중에서 6,000원에 살 수 있는 양을 9,000원에 판대. 그다음에 유통값이 붙으니까 더 그걸 팔고 그다음에 뭐 마케팅 비용 한마디로 광고 찍거나 이런 걸로 해서 다 걷는데 그거를. 근데 나는 그게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어. 왜지? 이 사람들이 치킨을 팔고 돈을 벌고 자기네들한테 그 재료를 사서 파는 건데 마케팅 값은 본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자면 그럼 더 많은 치킨을 팔면 더 많은 자재를 팔면 되니까. 근데 이제 본사는 아니 너네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너네들 좀 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낸 악덕 그것도 많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할 수가 없어. 그치. 요새 그게 갤러리와 작가와의 관계죠. 그래, 그쵸. 갤러리에서 요구한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유명한 갤러리에 속하면 그 자체로 이름값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라 유명한 갤러리에 가려고 하는 거고 그쵸. 그 갤러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작가들이 제공하는 게 50% 반반이잖아요. 그게 사실 통상적 그거잖아요. 어떤 한 작업이 팔렸을 때 50%를 갤러리한테 주는 것이 갤러리가 그 장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제공한 서비스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작가는 그 특정 갤러리라든지 큐레이터라든지 어떤 뭐 소속된 어떤 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거기에 맞춤형인 어떤 작업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잘 맞는 작업이 회화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만큼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죠. 그거만큼 현실적으로 트랜스포팅 되기 쉬운 작업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이 갑을 관계, 부동산을 통한 갑을 관계가 우리나라에서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말한 것처럼 건물주가 나가면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아, 그렇지. 근데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렇지가 않잖아, 보면은. 그건 차이점이에요, 확실히. 그쵸. 우리가 나가기 전까지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죠. 제가 찾아봤는데 건물주가 세입자. 세입자를 이제 뭐 내쫓거나 뭐 이제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엄청난 사유가 있었는데 보통 이런 걸로 기결된다고 하더라고. 왜냐면은 내가 이 집을 팔 거라서 아니면은 두 번째 내가 이 집에 들어올 거라서 그거 두 개 아니면 앵간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으니까 이런 가불 관계가 많이 형성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외에도 그것도 있잖아요. 월세 올리는 것도 미리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한테도 편지가 왔었잖아요. 맞아요. 공고해야 돼 미리. 네, 그때 한 3개월인가 그죠? 6개월 전쯤에 편지가 와서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답장하라고. 맞아. 그러니까 올리는 이유를 말해주겠다. 상세하게. 그러니까 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나갈 때도 나가게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3개월 전에 몇 개월 전에 또 오래 산 사람 더 훨씬 전에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구하기 전에는 좀 유예까지 해줘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약간 이런 중간층,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간적인 권리라든가 어떤 보호를 하기 위한 법이잖아요. 근데 왜냐면은 그거가 정착이 되면 뭐가 좋냐면 내가 집에서 추방당한다 이 개념이 없어서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은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충분히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냥 이걸로 미술로 치면 내가 원하는 시내에 몸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돈을 못 벌어도 어느 정도의 안정성이니까 어느 정도의 기관에서 주는 그러니까 집을 구하는 건 다 비슷하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이 가불 관계라든지 이 맥락을 통해서 나오는 게 다양성이 다 사라진다는 거야 사실. 맞아. 사실 뭐 우리나라 치킨집에 보면은 뭐 맛집 같은 데도 많잖아. 그러니까 노부부께서 하시는 막 치킨집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근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사실 그런 게 점점 사라지는 건 팩트잖아요. 저희가 그때 막 젠트리피케이션 얘기도 하고 어쨌든 요새는 사실 그 지역에 있는 토착적인 음식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그 지역에만 있는 그 프랜차이즈가 아닌 그런 뭐 로컬 식당? 로컬 식당이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 같은 시야나 아니면 누군가 새롭게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로컬 식당을 한다고 하는 사람은 감이 없거든요. 대부분 안전빵으로 프랜차이즈가 되는데 이 안전빵이 되게 위험한 게 그렇긴 하다. 안전빵의 개념은 중간층을 위한 개념이 아니에요. 안전빵의 개념은 대기업에 의탁하는 개념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미술도 그렇게 되면은 갤러리에 의탁하는 작가들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아까 제 지인을 얘기했는데 억대로 번다는 그 예술가 지인이 이제 제가 작업실에 놀러 갔었어요. 이제 놀러 갔는데 저는 그 친구를 오랫동안 알았으니까 그동안의 작업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냥 캔버스 하나 든데 되게 다른 스타일로 그린 거예요, 그림을.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왜냐면 거의 한 8년 만에 처음 보는 새로운 스타일의 그림이어서 제가 이거 뭐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냥 한번 그려본 거라 해서 이거 공개해 한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겁을 먹더라고요. 왜? 컬렉터들이 안 좋아한다고. 그럼 가치가 확 떨어져요? 네? 그럼 가치가 확 떨어져 갑자기? 그러니까 아예 그런 공개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개인적인 공간에도 안 올리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돈을 버는데도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의 뭐 실추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혼자 왕갈비 바사삭이란 메뉴를 한번 개발해봤는데 그걸 본사에 감히 보낼 수도 팔 수도 없는. 그지. 근데 전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변화를 너무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 누가 보면 부러운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도 그러니까 무서워한다는 건 그러면 사카린 씨는 변화를 무서워하면서 억대로 벌기, 변화를 안 무서워하면서 변화를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755만 원을 연간 벌기. 신념은 두 번째죠. 신념은 두 번째. 누구나 신념은 두 번째죠. 누가 나한테 억대를 내민다고 했을 때 동공이 안 흔들릴까라고에 대해서 확실 못하죠. 근데 확실한 거는 저는 뭐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뭐 본인의 선택인 거고 또 열심히 하신 거니까 그것도 그거대로 엄청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양성이 보장이 돼야 돼.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은 그거는 우리가 논의할 부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요렇게만 가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가면 무너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걸 좀 확장해서 보면 부동산의 그런 맥락에서 내가 볼 때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야. 아까 처음에 말했던 서울 집약적인 걸 벗어나야 된다 결국. 일단 한국은 진짜. 근데 아무도 정치인들도 그렇고 원전 얘기랑 비슷한 건데 정치인들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이게 문제인 걸 알면서 사실 해결할 생각을 못 해요. 그치. 정치인들은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수도권에 서울에 집을 공급해 준다고 이제 공약을 내놓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이제 대한민국이 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으니까 이렇게 좀 퍼질까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지역 의원들은 가끔 이제 맡은 지역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좀 살린다고 뭐뭐를 하겠습니다. 어떤 축제를 유치하겠습니다. 외부 관광객들을 유치하겠습니다 하는데
대부분 그런 정책들이 잘 지켜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정책들은 단발성이에요. 왜냐면 내가 일단 4년만 뻑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다음 번이 또 될 때는 대한민국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5년제라는 게. 그지. 연임제가 없이.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이건 다 아는데 얘기를 못하는 게 뭐냐면은 알죠? 그 고깃집에 있는 이제 그 동그란 테이블에 가운데 이제 숯 넣고 이제 연기 빨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내가 레스토랑을 그렇게 차려서 5년간 유지했는데 이걸 파스타집을 어떻게 바꿔 지금 당장? 거기서 파스타를 먹을 수는 없잖아. 그치. 파스타집으로 바꾸려면 싹 다 바꿔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의 상황이 좀 그래요. 그치. 이미 서울에 모든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퍼져나가기도 그렇고 사람의 인식들도 그래요. 예를 들자면 저도 약간 그 통계청 같은 데서 나온 그런 걸 봤는데 전시 관람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게 그거거든요. 얼마나 접근성. 근데 그건 당연한 거잖아. 근데 그게 되게 높아요, 사실 보면. 그래서 이게 내 주변에 얼마나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실례로 예를 들자면은 이 다양성이라는 맥락, 부동산의 다양성이라는 맥락에서 보면은 이건 2013년 자료긴 한데 한국에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큰 이제 기관이 22개가 있대요. 지금 더 많아졌겠죠. 이 표가 하나 더 있는데 지금 한 뭐 50개 뭐 이렇게 는 걸로 확인이 되는 것 같긴 한데 한국에서 어쨌든 2013년 기준 22개였어요. 그러니까 크다라는 개념이 어떤 약간 시립미술관, 시립미술관, 뭐 국립미술관 뭐 이런 식의 어느 미술관이 꽤 큰, 진짜 큰. 근데 이제 EU 평균, 그러니까 유럽연합 평균 한 나라당 보통 37개가 있대요. 그 다음에 스웨덴은 76개가 있었고 독일은 44개, 그 다음에 영국은 52개. 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두세 배 이상으로 차이가 나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의 개수를 총합해 놓은 게 있는데 점점 늘고는 있거든요. 계속. 예를 들자면 2013년에 총 740개가 있었어요. 뭐 국립, 공립, 사립, 뭐 대학 박물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2021년에 이제 900개까지 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 박물관 이런 미술관 하나당 배정되는 인구수가 12.3만 명이고 독일은 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퍼져 있고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런 상황일수록 사실 예술가들은 좋은 프랜차이즈를 찾아서 고를 수 있는 선택권도 많아지는 거고 맞아. 아니면 내가 좀 프리하게 좀 내 걸 차려보고 싶은 선택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다양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술은 사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대양공간이라든가 어떤 신생공간도 저는 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거예요. 특히 개인적으로는 좀 지역적으로 많아졌으면 지역적으로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색이 한국은 좀 아쉽게도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그때 어릴 때 살던 동네를 이번에 우연히 갔었는데 거기도 다 미뤄져가지고 이제 그냥 푸르지오, 자이 아파트 막 이런 것들만 들어서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문화적 신에도 추상적이든 아니면 현실적이든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모습 자체가 바뀐다는 게. 그러니까 저는 약간 뭐 큐레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뭐 아니면 좀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술계가 겁을 먹지 말고 좀 뻗어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예술도 문화를 주도하는 되게 중요한 축이잖아요. 그러니까 힙스터가 가는 곳에 예술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술관이 있는 곳에 힙스터를 오게 만들거나 그렇게 만들어야지 역설적으로. 그런 젊은이들 많이 오게 만들면은 사실 되게 그런 작용들이 잘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정부가 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바꾸는 게 사실 문화의 힘이잖아.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지속 가능하고 어떤 좋은 좀 다양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예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말만 뭐 그렇게 하지. 이번에 오펜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국 가서 전시 보러 가는 그러니까 그나마 괜찮았던 전시들 다 서울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서울에만 있어도 되잖아요, 약간. 그죠. 근데 이게 이 지역적으로 정말 좋은 전시가 있었다면 저는 갔을 거거든요, 무조건.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없는 게 좀 아쉬운 거죠. 그리고 맨날 이건 말하는 거지만 대한민국이 큰 나라도 아니고. 그지. 가까워요. 그렇죠. 그다음에 교통비도 그렇게 비싼 나라는 아니에요. 그치. 제가 볼 때. 맞아요. 그런 것도 봤을 때 충분히 다닐만 하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서울 촌놈이라고 말한다는 게 뭐 한두 시간 뭐 떨어져 있는데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데 가면 거의 뭐 세계 끝에 갔다 온 느낌으로 막 말을 하잖아요. 굳이 말하자면.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 부산 간다고 세상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전시도 보면은 못 보는 전시도 저는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때도 말했지만. 제공이 많아져요, 그다음에 제공이 많아져야 되고 뭐 지역색을 살릴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또 지역별로 또 어떤 특색 있는 예술하면 더 좋은 거고 아니면 거기에 레지던시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서 좀 그런 게 유치되면 좋겠지만 뭐 어쨌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제랑 연관이 되죠. 우리가 그만한 돈이 있냐, 그만한 인식이 되느냐. 이것도 그리고 이제 예술가들도 지금 공급이 많잖아요. 그만큼 이런 공간들도 공급이 많아지면은 저는 결국에는 어쨌든 좋은 경쟁의 원리로 봤을 때 건강한 공간들만 살아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공간은 작가들도 눈치를 까요. 그 냄새를 맡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공간들은 도태되되 작가들을 진짜 살려줄 수 있는 그 작업의 포텐셜 터트릴 수 있는 이런 좋은 공간들이 생겨나야 된다 생각해요. 계속. 그리고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우리나라가 좁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난 전시 보고 잘하는 사람 불쌍한 수준이에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왜냐면 너무 작아서 전시들이. 맞아. 근데 조금만 시골로 가고 조금만 근교로 가면은 미술관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번에 그 공간만 어디죠? 이번에 막 연천도 한번 다녔고 가졌다 놀랬던 그 지역 공간. 옛날에 대구 미술관도 뭐 가고 뭐 몇 개 좀 가봤었는데 인천도 인천이고 인천만 해도 도시긴 하죠 사실은. 또 인천도 도시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 가보면은 진짜 전시 공간 좋고 해외 전시 공간보다 좋은 데도 많아요. 근데 거대하고 또. 근데 그런 데서는 진짜 노잼 전시만 사실은 보면은. 왜냐면 뭐 큐레이터들도 굳이 글로 안 가려고도 할 거고 뭐 거기서 하느니 그냥 내가 서울에서 좀 더 약간 괜히 인맥 쌓으면서 이게 지방 낫지. 발령받은 공무원 느낌 그런 느낌이죠. 자천된 느낌이죠 진짜. 근데 이런 거에 있어서 많은 대화들을 이루어져야 되거든. 맞아. 뭐 셔틀버스 운행하면 어떨까요? 뭐 가능할까 안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어떻게 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논의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좀 재밌어요. 그리고 씬이 그러니까 모습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막 저희 힙합 좋아하면서 미국 힙합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미국 힙합이 재밌는 게 뭐 붐랩이든 뭐 트랩이든 아니면 멈블랩이든 이런 여러 장르들이 세분화해서 봤을 때 지역색이 강하거든요. 다 지역이죠 사실. 그러니까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그 특유의 사투리 때문에 멈블랩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동부 힙합과 이 서부 힙합의 성격이 너무 다르죠. 그죠. 저는 이게 조금 이 모습을 건강하게 지금 한국 힙합씬이 그나마 좀 받아들일 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한국 힙합씬은 죽어도 미국을 따라갈 수 없는 게 뭐 당연한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캔드릭 라마 나온 거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거 봤을 때 그냥 문화적 근본의 차이. 아까 말한 그 똥이 거름이 돼 있는 그 탄탄함이 걔는 똥이 한 이미 1000경을 쌓여있는 애들이 사실은. 그럼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힙합 자체가 90년대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은 똥을 예쁘게 싸고 있는 거지 그치. 거름이 되지는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치. 뭐 그런 의미에서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걸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래퍼분들 있을 거고 한데 그런 노력들이 사실 더 많이 이루어진다. 왜냐면은 이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이 아까 우리가 말한 막 친환경 뭐 에너지, 뭐 지속 가능한 뭐 이제 발전, 네. 뭐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스러운 걸 찾아야지 그게 가능한 맞아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원전, 탈원전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가 우리의 전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쩌면 큰 관점에서 지역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지역성. 도대체 한국적인 게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그럴 수 있는 거야. 아, 우린 죽어도 탈원전 못 하겠으니까 우린 유럽이랑 교류 안 해. 그 대신 어디 딴 길을 팔 거야. 근데 그럼 그게 한국의 고유의 색이 되는 거지. 우리가 사실 지금 경매에 그러니까 미술품 팔리는 거 봐도 아직도 그 박수훈 작가라던가 뭐 이호환 작가라던가 박서보 작가라던가 아니면 청경자 작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아직 탑이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실 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그 전 세대 끼어있던 세대도 많았거든요. 뭐 민중 미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실험적인 걸 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그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DNA 도대체 그 뿌리가 뭘까라고 그러니까 미술적으로 봤을 때 참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확 뛰어버려서 갑자기 지금의 일러스트 세대가 태어난 느낌? 그러니까 물론 뭐 파시즘적인 예술을 하자, 뭐 한국의 예술을 하자 이런 단순한 맥락이라기보다는 한국에 살고 있으면 어쨌든 그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맥락. 저희가 아까 그 안내용프 얘기했던 게 그 안내용프 작업이 개입하잖아요. 개 최신적인 느낌이 나는데 그 뿌리 자체는 파우스트까지 괴테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괴테까지 사실 거슬러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안내용법 그 외에도 미술 그러니까 독일에서 활동하던 옛날 미술가들의 레퍼런스를 따서 거기에 이제 자기 필터를 거쳐서 지금의 안내용법 작업이 나온 건데 한국의 작업에 있어서 어떤 모티브라든가 어떤 레퍼런스를 타고 올라갔을 때 과연 한국적인 뿌리가 남아 있을까? 그 괴테하우스가 프랑크푸르트에 있나요? 괴테가 어디 살지? 갑자기 헷갈리네. 근데 왜냐면 저가 그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은 안네이모프 작업. 근데 괴테 대학교가 프랑크푸르트. 그쵸 맞죠. 괴테 대학교 맞죠. 괴테 인스티튜트 그 대학교는 프랑크푸르트. 근데 제가 안네이모프 작업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란 것 중 하나가 프랑크푸르트에 가잖아 실제로. 너무 안네이모프 작업 같아. 그러니까 풍경도 이게 그렇게 잘 안 느껴지는데 지역색이 엄청 세요. 맞아. 그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베를린스러운. 그다음 한국적인 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냐면은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아까 이제 석한 씨한테 말씀드린 게 정금영 작가 있잖아요. 정금영 작가님 작업을 보면은 저는 이게 되게 사이버적이고 미래적인 내용 같기도 하지만 저는 동시에 그런 감각이 좀 들었거든요. 옛날에 이제 우리가 뭐 병신춤이나 뭐 곱사춤이다 해서 막 약간 좀 뭔가 이제 장애가 있는 사람 아니면 지금 사회 최하층에 있는 계급을 이렇게 막 그 사람들을 전유해서 약간 전유하고 모방하면서 풍자와 해악을 즐기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뛰노는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전 정금영 씨의 퍼포먼스도 사실 그쪽 맥락으로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서양 사람들이 되게 뭐랄까 이 병신미라고 할 수 있는 되게 이상한 그걸 느꼈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정금영 씨의 작업이 보면은 그렇게 아름다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사실 되게 병신 같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상하고. 근데 그런 맥락에서 청소기랑 하고 뭐 그런 맥락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스러운 게 뭘까라는 거 진짜 대화를 하고 아니면 대화까지 아니도 뭐 자기 스스로 많이 생각을 해보고 계속 그거를 현실적인 맥락에서 생각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저희가 같아요. 막 자주 했던 얘기가 그런 거거든. 동묘 할아버지, 탑골공원, 아니면은 무슨 어떤 돗대기 시장. 근데 사실 저는 그거보다도 더 딥하게 가야 된다 생각해요, 사실. 그치, 이거는 약간 겉모습적인 거고,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리얼 그 한국적 정신의 그 뿌리를 갔을 때 뭘까? 그죠. 이런 것들. 근데 그런 면에서는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 시대 정신이란 게 있다 쳤을 때 그 계속 이어지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은 어르신들은 뭐 옛날 민주화 뭐 이런 걸 겪으시기도 하고 전쟁 세대시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을 때 그 사람들의 가치관과 지금 MZ 세대 가치관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잖아. 그쵸. 그 사람들한테 뭐 통일의 아픔 이런 건 없거든 사실 MZ 세대한테. 우리 때만 해도 사실 뭐 통일의 아픔에 대한 포스터도 막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맞아, 통일합시다 막 이런 식으로. 요새 불주신 포스터 그리나요? 좀 가끔 그린 것 같긴 하던데. 근데 약간 선택사항인 것 같아요. 스크린플러가 생겨서 없어지는 건가? 근데 아무튼 뭐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도 조금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아, 그런 게 확실히 맞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죠? 우리가 아기 때 할아버지 무릎에 앉혀가지고 전쟁 얘기를 들었다는 것. 이것은 어떤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지만 이 피와 피 혹은 이 뿌리와 뿌리가 연결된 땅과 땅으로서 연결된 조금 이게 유사미학이지. 근데 이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건 어쩌면 한 군데 있을 수 있어요. 하나의 시작일 수도 있지만 당연히 어떤 현상이라든가 어떤 사건이 이렇게 다양한 갈래를 거쳐서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다른 모습을 가질지언정 도대체 우리 한국 것이 뭔가 그 뿌리의 원론을 찾아가는 건 중요한 것 같아. 제가 까먹고 안 한 얘기 하나 있었는데 약간 다양성이나 치킨집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면서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히토슈타이얼도 최근에 국현미에서 강의 뭐 이런 걸 했더라고요. 그 포트라고 하잖아 동거로. 그걸 뭐라고 강연?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거기서 이제 뭐 나왔던 히토슈타이얼이 말한 거 아니고 누군가 질문했었는데 그 예술가도 파업을 할 수 있냐? 에 있어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왜 예술가들이 파업을 할 수가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뭐 첫 번째로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이기도 하고 뭐 없어진다고 어떻게 되지 않을 것 같고 첫 번째로 느낌이고 버스 기사님들 파업하거나 지하철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파업하면 큰일 나잖아. 그런 것처럼 근데 예술가들이 파업하면 뭐 전혀 아무 문제지 이럴 수 있잖아. 근데 그런 인식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술가들끼리 경쟁 구도예요 사실은. 그게 제일 심하거든. 왜냐면은 뭐 동의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사실 제가 볼 때 예술가 저 경쟁 구도예요. 그럼요. 경쟁 그 지원금을 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특정 정치에 참여하기도 해야 되고 그런 맥락에서 또 되게 건설적인 대화 방향은 어떻게 그 예술가가 어떤 한 직종처럼 아니면 그런 길드처럼 어떤 파업을 한다든지 어떤 그 공통의 움직임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맥락을 갖고. 웃긴 게 이게 또 그걸로 연결된 거 지금 어쨌든 공사 현장이라든가 대기업 하청업체들끼리 대기업이 주는 작업에 대해서 수주를 안 하고 파업할 수 없는 이유가 경쟁 원리 때문에. 딴 데 그냥 하면 되지. 이게 너무 지금 강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에서 노조를 못 만들게 하거나 노조가 없는 것도 이 원리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독일이나 일본 같은 데 보면 이 중소기업들이 되게 탄탄하잖아요,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그들의 권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한국은 이 하청업체와의 가불관계가 세기 때문에 내가 감히 파업한다고 상상 절대 못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과연 미술가들한테도 과연 지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가뜩이나 1년에 755만 원 버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파업까지 그러니까 사실 예술가들만큼 끝없는 경쟁하는 사람도 많이 없어. 첫 번째 미대 갈 때 해야 돼. 그렇죠. 미대 가서 뭐 이제 애들끼리 해야 돼. 포트폴리오 하고 이제 지원할 때 해야 돼. 앞으로 계속 그냥 그거 연속이잖아 계속. 그렇죠. 어떻게 보자면. 그치. 그 이야기도 있어요. 제가 예술가의 가난 막 이런 거 이렇게 검색해 보다가 예술가는 왜 가난해야 할까라는 책이 있더라고. 근데 거기에서 딱 책을 읽지 못했지만 거기에 딱 가장 중요한 핵심 문장이 이거예요. 이 예술가는 정신적으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가난하다라는 것이 너무 당연한 통념이 돼버려서 예술가가 가난한 게 이상하지 않은 사회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술가가 무조건 가난해야 되나? 예술가도 먹고 살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을 개선을 해야 예술가들에 대한 삶에 대한 어쨌든 어느 정도 처우도 좀 마련해주고 그렇게 되면 예술가도 좀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먹고 살 걱정이 어느 정도 없어야 실험적인 작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술가가 파업을 한다는 건 더듬이가 파업을 한다는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하지만 의외로 예술가들이 파업을 하면은 만약에 진짜 가정에서 모든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파업을 하잖아요. 세상은 꽤나 각박한 세상이 될 수 있어요. 재미없지. 그러니까 왜냐면 그걸 간과하는 게 뭐냐면은 당신이 생각하고 지금 당신이 향유하고 있는 모든 미학들이 사실 다 거기서 나온 거다. 그렇지. 디자인도 그렇고. 다 문화예술계에서 나온 거다. 그게 없으면은 사실 얼마나 세상이
각박할 거 아니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이 되죠. 세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당장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이 나온 것도 뭐 선불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캘리그라피도 예술적 문화잖아요. 카니에도 다큐 보면 뭐 그 일본 도자기 굽는 사람 케라믹 하는 사람 찾아가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는 예술 전시는 관심이 없는데 이지부스트는 좋아. 이건 아무런 말이 통용되지 않는 거거든요. 아니 이런 거죠. 난 예술가인데 난 딴 전시 안 가. 왜냐면 나 관심 없거든. 그럼 말도 안 되고. 나는 나만의 세계를 창조하겠어. 그죠. 이거 자체는 모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한국의 이런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핀트 중 하나가 전통주라고 생각을 해요. 전통주, 그치. 왜 우리나라에 전통 진짜 많아요 보면은. 그치. 근데 알려지지 않은 게 되게 많잖아. 근데 웃긴 게 실제로 요즘 MZ 세대들도 예술에 많이 관심을 갖잖아요. 컬렉팅이라든지 실제 전시 가는 거. 전시 진짜 오지게 잘 돼요 한국 가면. 사람들 많이 좋은 데서 하면. 데이트 코스 중에 하나죠 요새. 그러니까 데이트 코스 중에 하나잖아. 근데 난 그런 인식이 별로 마음에 들진 않는데. 너도 그렇긴 한데. 그렇게 해서 참 좋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발전은 해야죠. 근데 전통주에 대한 요즘에 관심도 되게 많아지잖아요. 막걸리도 프리미엄 막걸리 같은 것도 되게 많고 그런 원소주도 더 현대 뭐 이런 데서 팔고 원소주 뭐 해서 많은데 전통주를 좀 생각해 보면서 저는 약간 좀 우리의 미래도 이런 식으로 좀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우리나라 전통주가 되게 특이한 게 많대요. 뭐 예를 들자면은 물을 넣지 않고 뭐 요구르트처럼 발효시켜서 수저로 떠먹는 술도 있대요. 이화주라고. 그리고 같이 그런가 봐요. 약간 꾸덕하게 해서. 그 다음에 그냥 쌀로 빚는 것이 아니라 떡이나 죽으로도 술을 빚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빵이 원료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주 같은 데선 좁쌀로 만든 오메기 떡을 이용한 오메기 술도 있고 저 오메기 술. 뭐 그것을 또 중류하면 제주 전통 소주인 고소리 술이 되고 뭐 대나무에 열을 가하면 술이 떨어지는데 뭐 이걸 해서 또 뭐 중력고라고 한 걸 만들고 해서 뭐 별의별 술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사실 그 술의 바리에이션이 많은 데가 별로 없대요. 뭐 일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뭐 봄에는 뭘 진달래 넣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꽃차도 있고 꽃술도 있고. 맞아. 근데 그런 걸로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도 분명히 또 그런 쪽으로도 강점이 되게 있는 나라잖아. 아니 한국 되게 우리 예전에 그 사회과부도 그런 거 배울 때만 해도 한국 진짜 그 조그만 나라에 뭐 이렇게 많이 해줘. 그러니까. 화개장터 얘기하면서 아니 그 장돌뱅이 막 이런 사람 그런 거 있어. 중국이랑 큰 나라에서도 그런 대단한 축구 선수가 안 나오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손흥민도 나와. 페이커도 있어. 뭐 e스포츠로 가면 별의별 사람 다 많잖아. 뭐 싸이도 있어. 아니 비보이. 제주가 많아요. 투박스. 비트박스 뭐 우리나라 1등 되게 잘하잖아요. 오징어 게임도 결국은. 그런 거 봤을 때 충분히 이제 더 많은 그런 인재들도 있고 더 많이 재밌는 방향으로 나오는 게 있을 텐데. 뭔가 부작용도 확 잘 보이는 나라면서 동시에 포텐셜도 잘 보이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뭐 그렇게 말했잖아. 우리가 여태까지 대한민국을 깐 것처럼 됐는데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은 내수 시장이 잘 돼 있잖아. 어떻게 보자면. 뭐 일본은 또 서양에서 지금 빨아준 것도 있고 굳이 말하자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기는 탄탄하긴 하지만 또 발전이 별로 없어요 보면은. 그쵸. 근데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 근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고 뭐 북한과 중국 사이 뭐 이렇게 있고 뭐 미국과 껴있고 뭐 그런 식으로 껴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거기서 오는 어떤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쓰는 가교적인 나라가 될 수 있고 예를 들면 동아시아 이제 3인방이 있다면은 개노답 삼형제 동아시아 3인방이라고 이제 일본, 중국, 한국 이렇게 한다면은 그래도 한국이 제일 쿨한 놈이거든. 그 중에는 가장 그나마 그죠. 제가 그나마 좀 플렉시블하죠. 플렉시블하잖아. 그래도 되게. 그치.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그게 우리의 장점이기도 하고 맞아.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지역색과 혹은 이런 다양성과 합쳐지면은 얼마나 그게 파급 효과가 크겠냐 이런 부분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맥락들을 이 유사 미학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해봐야 된다 생각해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 하고자 했던 결국엔 목적은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단 미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이 사회의 다양한 현상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도대체 미술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전세 얘기 잠시 하자면은 전세의 문제점 중 문제라기보다는 좀 그런 걸 많이 잡잖아요. 전세로 갭 투자한다고. 그치. 전세로 갭 투자해서 이제 차익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하거든. 너 전세 사러 월세 사러. 전세 산다고 너 비판할 자격도 없어. 너가 거기 해주고 있는 건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서울에 갤러리 내고 이런 사회 비판하는 작업한다? 그런 거 전시한다? 나는 맥락이 맞지 않다고. 난 개인적으로. 뭔 말인지 알아? 뭔지 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환경에 대한 전시를 하면서 그 전시관에 모니터 1000대 설치해 놓으면 난 그거는 맥락이 맞지 않는다고. 그 전기는 다 어디서 오는 건데. 그치. 뭐 예를 들자면 노동자 착취에 대한 작업을 하면서 일하는 아저씨들이 다 노동자 이렇게 하고 있어. 쟤들 인구 높고. 그럼 말이 안 맞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뭐 이런 만약에 서울에 대한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서울에 가서 나도 힙한 곳에서 그런 걸 전시해야지 라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맞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의 딜레마를 보자면은 그 살바도르 아옌데라고 옛날에 칠레의 첫 공산주의 대통령이 있는데 그게 있거든요. 그 사람이 느낀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유토피아에 대한 구상을 갖고 있다 한들 먼저 대통령이 돼야 그걸 내가 할 수 있다. 그치. 근데 그런 딜레마가 되는 거죠. 내가 먼저 보여줘야 또 이걸 사람들이 알기도 하는 거니까. 그치. 그런 어쨌든 그런 파급력 있는 갤러리나 어쨌든 그런 곳에서 해야 조금 사실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내가 혼자 그 조그만 촌동네에서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운동에 대한 혹은 촌에 대한 작업한다고 해봤자 가장 냉정하게 말하면 그러면은 네가 그 내용을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그냥 사회 운동을 하면 되지 왜 예술을 하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것도 사실 사회 운동과 미술을 이렇게 이젠 떼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득 약간 저는 그런 생각 좀 들었어요. 넷플릭스가 조금 되게 좋은 모델 중 하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은 약간 넷플릭스 되게 많이 구독자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초창기 넷플릭스의 모델이 그거잖아요. 돈을 약간 그 안에서 계속 굴리는 거잖아. 맞아요. 뭐 대박 작품이 버려들인 돈으로 또 여러 가지 작품을 이제 찍고 거기서도 대박이 한 두세 개 나올 거고 또 이렇게 해서 늘려나가는 식이잖아. 예를 들자면. 근데 그건 제가 볼 때 좀 경쟁의 구도가 아닌 것 같아서 좀 좋거든요. 넷플릭스에서 내가 오징어 게임보다 잘 나가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 이런 맥락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맥락 봤을 때 넷플릭스도 꽤 괜찮은 구도일 수 있겠다. 근데 또 이제 단점은 우리가 넷플릭스에 창을 켜놓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렇게 드르륵거리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그것도 있죠. 어쨌든 넷플릭스에서 가장 요즘 가장 시청률 높은 작업들이 어쨌든 탑10 앞에 뜨잖아요. 그것도 이제 근데 그걸로 돈을 벌어서 딴 애들이 좀 먹고 사는 거니까 사실. 이게 딜레마라니까. 어쩔 수가 없는 어느 정도. 그럼 또 그런 것도 있겠죠. 뭐 그러면 오징어 게임이나 뭐 이런 걸 찍은 감독 입장에서는 뭐 이게 배당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 개성공인데 좀 덜 들어오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어쨌든 근데 그런 약간의 그런 것들이 이 씬을 더 자생적 활발하게 시스템을 돌아가게 만드는 만드는 그거지 않냐. 미술도 확실히 자생적 시스템이 필요해. 맞아. 그리고 지금 그게 절대 자기들끼리 못 만들어지기 때문에 외부 도움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단순히 뭐 대통령 욕하고 뭐 정치인 욕하고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저 진짜 개 진지하게 천분 토론이라도 해서 좀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미술계도. 그런 사람 딱 모셔놓고 천분이라도 돈 많은 사람도 그러니까 수능 문제 내는 것처럼 가둬놓고 답을 정해서 나와라. 아니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냥 한번 좀 아니 그 지방에 무슨 뭐 소금 공장이라던가 뭐 안 쓰는 공장 겁나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 개조하면은 제2의 테이트모드 왜 못 나오겠냐? 제2의 킹들 왜 못 나오겠냐? 그게 맞는 게 뭔지 알아요? 뭐 그 우리나라에서 그 성수동에 대륜 공장인가? 거기도 공장 개조한 건데 카페잖아요. 개잘되잖아요. 카페는 기가 막히게 카페는 기가 막히게 그렇게 잘하네. 제가 그 인천의 강화도에 무슨 방직인가 있거든요. 제일 무슨 방직인데 거기가 원래 이제 방직 공장이었는데 거길 카페로 기가 막히게 개조했는데 지금 사람들 미쳐 날뛰고 있어요 거기서. 카페 너무 잘해놔서 그 카페는 기가 막히게 잘 돼. 근데 미술관도 그러면 얼마나 좋냐 이거지. 안 쓰는 건물 철거하고 새롭게 거기다 자이 푸르지오 짓자는 게 아니라 거기를 좀 안에를 싹 리모델링을 해서 혹은 그냥 그 자체의 뼈대만 남기고 안에를 텅 비어있는 공간 있잖아요. 저희가 유럽에서 좋아하는 미술관의 시스템이 그거잖아요. 안에가 그냥 텅 비어있는 거. 그냥 작가가 날뛸 수 있게 해주는 공간. 그 중요한 건 진짜 행동도 중요하고 그런 결단도 중요한 건데 확실히 그 첫 번째로는 인식을 확실히 바꿔야 돼. 제가 볼 때는 인식이 바뀌어야 돼 조금씩은. 그럴 시기가 왔어요. 왜냐면 이제 뭐 친환경 에너지도 그렇고 모든 간에 다 인식이 중요한 거잖아. 아 이제 진짜 우리가 좀 지구 망해가고 있구나. 개덥네 이런 인식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뭐 그럼 저기 또 토네이도가 왔어, 또 쓰나미 왔어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을 우리 생각을 조금씩 바꾸는 것처럼 뭔가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유튜브도 돈을 버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채널도 많이 없어요 예술은. 맞아요. 뭐 아니면 뭐 네이버든 어디든 올라온 정보글도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다를 상기시켜 주기보다도 그냥 가기 좋은 전시 탑5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게 많지. 이런 MZ세대가 사랑한 전시 탑5 그런 식의 그런 것만 많지. 어떤 현주소에 대한 이런 비판이나 이런 건 좀 부족하지 않냐. 비판 좀 하고. 그런 글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뭐 어떤 평론가라던가 어떤 현업 작가들이 약간 슬픈 블로그 있잖아. 혼자 있는 블로그 넋두리가 돼버리는 게 참 아쉬워. 넋두리가 모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목소리가 되는데. 그치. 지금은 약간 파편화돼서 서로 넋두리만 하고 있는 느낌이지. 더 많이 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한국의 얘기로 이게 많이 흘러갔지만 사실은 이건 어느 나라나 지금 맞아요. 다 비슷하게 어느 정도 가장 가지고 있는 심한 고민들이지. 거는 그 아까 말했던 그 피라미드 화가 모래시계형이 지금 제일 위험한 거고 그게 근데 지금 저희 뭐 독일에 있다고 하지만 독일도 사실 어느 정도 비슷한 거 있거든요. 여기서 원하는
사람들이 눈여겨 보는 갤러리들이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로 다들 가고 싶어하고. 그렇죠. 네. 이게 참 그런 시스템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생적으로 좀 그걸 만들어야 되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오케이고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만약에 우리도 그 윗장이 되면 투자를 해야 되는 걸 당연히. 그 다음에 그것도 있어. 확실히 돈을 불리고 유동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게 단순히 소비만 하는 게 유동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누구 작업을 사고 뭐 이런 것만이 그 유동성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투자도 유동성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건물주 분들도 뭐 작업실 좀 싸게 해주고. 좀 그런 것들 있으면 좋지. 그럼 점점 그런 시장도 더 좋아질 거 아니야. 건강해지는 거지. 거지.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있던 예술가들이 좀 컸을 때 자기가 받았던 거 베풀면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래서 확실한 거는 첫 번째 인식도 중요하다고 말했고 두 번째는 젊은 층들의 행동력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그 힙함의 그 굴레 갖지 말고 욕을 하고 좀 버려지기도 좀 감수하면서 맞아. 그런 좀 발칙한 짓도 좀 하고 두려움을 없애고 그죠. 그냥 내팽겨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매조적인 마음을 가지고 망했다, 솟됐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그냥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게 있어야 좀 건강하죠, 그죠? 그죠. 제 주위에는 뭐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처럼 약간 뭐 상업 작가라고 얘기하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간 약간 커머셜한 작업을 하는 친구들과 약간 이렇게 파인아트를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약간 두 갈래로 나눠져 있어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보통 그렇잖아. 어디 가나. 네, 그렇죠. 근데 확실히 순수 예술을 하는 친구들 쪽이 겁이 없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작업의 스타일도 뭐 이제 1년에 한 번씩 가지만 확확 바뀌는 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겁이 없는 게 아니라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뭐 하나 팔리기 시작하면 그게 갈피 잡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가는 거지. 커머셜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도 변화를 한다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좋은 거죠. 최고는 커머셜한데 변화까지 한다. 그럼 얘 약간 그게 좋은 토끼. 설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딱 일러스트가 약간 뭐 소위 말해서 판치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한 명 나온다면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겁안먹고 뭔가 그거를 시도할 수 있는. 근데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갤러리와 관객과 예술가의 대화가 진짜 예술가도 자기를 이해시켜야 되고 자기를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게끔 납득이 되게끔 갤러리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아니면 오히려 듣고. 반대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어떤 갤러리에 속해서 크다가 갤러리가 이 사람 한 명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존재감이 커지면 갑자기 무궁무진하게 변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카니에도 약간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스타 만들려는 이유가 보였잖아요. 갑자기 미친놈 돼버리고. 내가 나를 독립시켜야 내가 그 전에 그 어디죠? 그 소속사 제이지 소속사 들어가려고 하는 그 비서실 앞에서 이러면서 막 랩하던 애가 맞아요. 자기가 어느 정도 오케이 나 이제 내 목소리 낼 때 됐어 할 때 그래미에서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건 거죠.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뭘 하려면 대통령이 먼저 돼야 된다. 그런 거죠. 근데 저도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그거예요. 아까 이제 지속 가능성 뭐 이제 환경 얘기를 했을 때 결국 이 지속 가능 에너지 뭐 친환경적 에너지 뭐 이런 걸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그거잖아요. 착취를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일방적인 착취를 하지 않는 거. 뭐 자원에 대한, 나무에 대한, 뭐 바닷물에 대한, 모시기에 대한 일방적인 착취를 하지 않는 게 친환경적인 에너지잖아요. 이게 그 돌아갈 수 있게 계속 순환적으로.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예술에 있어서 이 착취가 분명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술가에는 착취가 될 수 있지만 참 작업을 하는 맥락에서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특히 언어에 대한 착취가 진짜 심해요. 이 언어에 대한 착취가 뭐냐면은 작업을 너무 언어적으로 해. 뭐냐면은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걸 그렸다. 이걸 만들었다. 뭐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했다. 이런 식의 언어 착취가 진짜 심한데 이것도 부동산이랑 비슷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 착취가 심해진다. 라고 했을 때 이 뭐가 심해지냐면은 자신의 스타일을 확보하는 것과 네트워킹의 중요성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거 우리 서울을 생각해보면 돼요. 그 서울의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이 아파트의 가치랑 그 역세권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커지잖아. 그렇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떤 개념이란 거를 말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 어느 정도는. 왜냐면 아까 말한 담론에 대해서 말하자면 뭐 담론이란 건 어쨌든 하나의 정해진 그거기 때문에 거기서 무엇인가 뽑아먹는 건 한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 이걸 선점하느냐 문제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그걸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한마디로 누가 먼저 집을 사느냐, 그리고 누가 먼저 그 빠른 역세권 안에 사느냐, 그런 거를 봤을 때 이 언어적인 착취를 보면은 그러니까 되도 않는 걸 만들어내게 돼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되도 않는 아파트들 많잖아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저가 그 수서 쪽에 사는데 그쪽에 이제 지나가면서 누가 말해주는데 저희가 그 닭장이에요 닭장.
닭장. 헬리오스 시티였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단지래요. 아. 햇빛이 안 된다 그래서 거의. 그래서 따닥따닥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되도 않는 건물들이 나오는 거지. 근데 뭐 그런 것처럼 되도 않는 작품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왜냐면 그 안에 내가 미술실 안에 내 건물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맞아. 그럼 그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강박은 커지고 또 네트워크에 대한 강박도 커지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부동산은 땅의 개념으로 봤을 때 한정돼 있지만 땅은 담론은 한정돼 있잖아. 제가 볼 때 담론도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담론은 누군가가 만들지 않으면 한정돼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 말은 그래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야지. 땅을 일단 땅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개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간척 사업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외에도 담론은 어쨌든 추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나마 개간이 가능하니까 그거를 목적으로 해야지 거기 다른 담론에 기생해서 복층을 올릴 듯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맞아. 그래서 이런 착취의 맥락도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아무튼간에. 아 돈을 또 갑자기 신나게 떠들었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무아지경에서 갑자기 저희가 오늘 이제 짰던 그런 거죠. 다 얘기한 것 같아요. 다 얘기한 것 같아. 저희가 또 초대를 해놓고 사실 저희끼리 갑자기 좀 너무 흥분해버리는. 지금 저희가 조금 시간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좀 아니면 뭐 약간 또 엑스트라로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나?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뭐 부모님께 영상 편지 하나 해도 엄마 나 잘 살고 있어. 그런 식으로 되고. 어쨌든 그래도 너무 좋아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되게 긴장 많이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지금도 굉장히 긴장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들으니까 이 둘은 친구여도 약간 연만인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걸 들을 때. 연예인 일반인. 알아요. 아직도 떨리는데 그래도 뭐 재밌게 떠들어가는 것 같고. 실제로 약간 녹음 과정에 참여해보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좀 얘네들의 이거 참상이 다 보인다. 이거 지금 듣는 사람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의 이 뒷배경을 이렇게 파헤치는 느낌이죠. 이렇게 하는 줄 몰랐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개판. 저는 이제 완성본만 들으니까 네. 생각보다 개판이다. 그런 면이 좀 있죠. 또 이게 뭐 인간적이다. 이게 또 매력이다. 인간적인 원큐는 팟캐스트다. 없어요. 원큐의 개념은 없다. 원큐 개념 없죠. 저렇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럼 필립초이님이 앞으로 이제 작가로서의 자기가 이제 그래도 원하는 비전. 저는 일단 항상 그러니까 저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항상 그게 알을 깨고 알을 깨고 나가고 싶다. 네, 약간 박혁거세처럼. 네. 보통 그럴 때 이제 데미안을 많이 예시를 듣는데 박혁거세라고. 박혁거세. 오랜만인데. 직관적인데.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저 초대놓고 별로 이렇게 신경을 많이 못 써드렸는데 그러니까 친해서 그래요 또 확실히. 맞아요. 가끔 술 마시고 그런 사이니까. 되게 거의 시청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직관 느낌으로. 100분 토론 느낌. 오디오가 낄 틈이 없어요 여기는. 다음에 진짜 좀 더 다른 또 맥락이 좀 맞는 맥락이 있으면은 또 초대를 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너무 즐거웠습니다. 항상 저 이제 필립 초이님한테 좀 고마운 거는 이렇게 애청을 해준다. 그건 진짜 고맙죠, 그죠? 맞아요. 뭐 올리고 한 30분이면 다 들었다 그런 느낌으로. 그런 부분 진짜 좋은 거죠. 저희가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어쨌든 간에 마무리를 지으면서 저희 계획도 좀 같이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이제 아마 유사미학 1편 단신편도 아주 있고 그죠. 아무튼 유사미학 1편은 이제 여기서 끝날 거고 2편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뭐 다음 달쯤에도 한번 할 수 있으면 하죠. 그리고 다음 편은 이제 1편 단신으로 이제 작가 한 명을 딱 한 편을 끝내는 그 편을 좀 갖도록 하면서. 근데 지금 그렇지 않나요? 이제 정말 작가 선정이 어려진 것 같아요. 전 더더욱 그러니까 마이클 이스미스를 하고 나서부터 뭐라 하죠? 이 기준점이 높아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마이클 이스미스 편 들으셨어요? 다 들었죠. 어떤 것 같아요, 마이클 이스미스? 지금 작업을 첫 번째로 거의 처음 보신 거죠? 네, 전 처음 몰랐었어요. 이 작가를 몰랐었어요. 어떠신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궁금하긴 하죠. 그러니까 문득 갑자기 마이클 이스미스를 하셔서. 작업을 모르는 분이 이거 듣거나 뭐 솔직한 딱 감상 표현 간단하게 마이클 이스미스 작업 어떤 거 같냐? 원초적이다? 원초적이다. 내가 이스미스였으면 진짜 기분 좋았을 것 같아. 원초적인 거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직관적이고 원초적이고. 그래서 아무튼 다음 편은 진짜 그렇게 해서 1편 단신편으로 한 편을 해서 5월달 좀 마무리 짓고 6월달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지. 6월달도 보고 이제 7월달에 또 7월달이 좀 바쁜 달이고 6월달도 바쁜 달이라 저희가 그래도 할 수 있으면 좀 최대한 또 업데이트를 하거나 새로운 컨텐츠를 선보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그죠. 올해 목표도 있었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어쨌든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가 항상 마지막에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피드백 바랍니다. 했는데 이제
김군 그 부분만 이제 가끔 댓글을 남겨주시기. 댓글 이제 유튜브에도 올려주셨죠. 그래서 여태까지 또 이제 저희가 뭐 정말 당연한 말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 문제들이 너무나도 요즘에는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대니까. 네, 그건 맞아요. 당연한 말을 아직 못 들어봤어요. 다른 콘텐츠에서. 그래서 저희가 뭐 한 것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는 좀 반박할 수도 있는데 뭐 반박신 입말이 맞고 좀 여러 가지 좀 생각할 수 있는 뭐라 할까 이렇게 창구를 좀 열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맞아요. 좋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예. 저희는 다음 편을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필립 조이님도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